아무 생각하지 마세요. 급발진이 생겼을 때는 차를 무조건 세운다는 생각만 갖고요. 피하지 말고 차가 제일 많잖아요, 주변에. 차에다 부닥쳐서 세운다는 거 생각만 가지면 살 수가 있습니다. 전기차 전환하면 다 죽어버릴 수가 있어요. 지금 전기차 수소차는 퍼스트 무버로 진입을 하고 있고 아이오닉 5를 중심으로 해서 세계 최고의 차입니다. 견줄 수 있는 모델이 아예 없어요. 전기차, 배터리, 알고리즘, 거기다 가성비, 가격도 싼, 품질이 좋은 모델. 그거 어떻게 당해요? 미래 전기차 시대가 되면 1위가 BYD, 2위 테슬라하고 현대차 그룹이 치열하게 싸울 거예요. 네, 안녕하세요. 대림대 미래자동차학부 김필수 교수입니다. 만나 뵈서 반갑습니다. 이번 시청역 역주행 사고로 인해 급발진 문제가 크게 이슈가 되었습니다. 급발진 문제, 왜 자꾸 일어나고 있는 걸까요? 실제로 움직이는 이동수단, 지금의 자동차는 기계 부품이 아니라 움직이는 가전제품, 움직이는 생활공간, 밖에 달린 휴대폰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즉 이제 이러한 이동수단의 안전에 대한 직접적인 영향, 특히 운전자의 의지와 관계없이 차가 급가속이 돼서 실제로 생명을 앗아가는 이런 사건을 우리가 이제 자동차 급발진이라고 정의를 합니다. 근데 이 사건이 발생을 하기 시작한 지 한 40여 년이 됐어요. 원래 1980년대 초에 옛날에 캐브레타라고 그랬습니다. 기화기. 이때만 하더라도 급발진이 없었어요. 또 수동 변속기일 때는 급발진이 아예 발생을 안 합니다. 근데 이제 자동 변속기가 도입이 되고 엔진에다가 전자제어 시스템을 넣기 시작을 하면서 그게 1980년대 초부터 발생을 하면서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고, 또 이거는 하이브리드 차나 전기차도 예외가 아니라는 거예요. 다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근본 원인을 완전히 못 찾고, 또 중요한 거는 생명도 앗아가지만은 또 이게 대한민국에서 더더욱 이슈화된 이유가 법적인 구조 자체가 자동차의 결함을 운전자가 밝혀야 되는 구조로 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더더욱 운전자가 피의식이 커질 수밖에 없고 100% 재판 과정에서 승소한 경우 최종 승소가 한 건도 없습니다. 사람의 생명을 앗아가고, 그러니까 공포의 어떤 사고라고 볼 수가 있어서 지금도 계속 발생하고 있다라고 보고 있는데, 문제는 이런 사고가 계속 발생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슈화가 안 됐던 이유가 정부도 관심이 없었고 법적인 부분들도 운전자가 가장 불리하게 돼 있는 구조고, 근데 최근에 서울시청 앞 사건에서 9명의 사망자가 발생을 하고, 또 이슈가 된 게 운전자가 계속 급발진을 주장을 하고 있고, 또 한편에서는 또 68살이다 보니까 고령 운전자 사고도 급증하고 있어서 두 가지 측면이 다 겹쳐 있어서 상당히 좀 국민적 관심이 컸었고, 또 급발진을 주장을 하면서 이 사망자가 많이 나오다 보니까 모든 사람들이, 대부분 성인들이 운전을 하면서 공포감이 증대됐다라는 측면에서 다시 한번 이슈화가 되고 또 정부에서도 관심이 커지는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급발진 관련 사고는 급발진 유무를 놓고 갑론을박이 굉장히 많습니다. 왜 그러는 걸까요? 대부분 급발진 사고라고 주장하는 10건 중에 9건은 운전자 실수로 보시면 제일 정확합니다. 보통 이제 사고가 생기는 게 이번 서울시청 앞 같은 경우에도 200m를 이 전력 질주해서 사람이 사상자가 많이 발생을 했는데, 이렇게 5초, 10초 이내로 끝나는 사건이 거의 대부분이에요. 이렇게 짧게 급가속이 되는 상태에서는 운전자 본인이 가속 페달을 밟았는지 브레이크를 밟았는지 아무 생각이 안 납니다. 일종의 패닉 상태가 됩니다. 그러니까 머릿속이 하얗게 된다 그러거든요. 이 상황에서 사고가 일어난 다음에 나와서 일단 면피가 좀 필요하니까 가장 애매모호한 게 급발진이거든요. 그러니까 자동차 급발진이요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이제 급발진 연구회장을 맡으면서 수십 년 동안 이 통계라든지 또 영상, 사건, 사고 같은 거 분석을 많이 해주는데, 대부분의 이러한 주장 부분 중에서 상당 부분이 운전자 실수가 많이 있고요. 그렇다고 급발진이 실제로 발생을 합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거는 이렇게 짧게 끝나는 경우에는 본인이 급발진을 주장을 하더라도 여기에 맞는 증거를 확보하기가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번 서울시청업도 본인의 진술을 계속 반복해서 급발진을 주장을 끊이질 않았었거든요. 그래서 사건이 이제 과실치사 형태로 나오면서도 본인이 급발진이 아니다라는 얘기를 안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뭐 급발진에 대한 부분들이 여러 가지 뭐 실제로 생기기도 하지만은 이걸 면피 또는 아무 생각이 안 날 때 급발진이요라고 얘기하는 경우도 상당히 많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급발진 문제가 나올 때마다 등장하는 이슈가 노령 운전자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해결하는 것이 현명하다고 생각하시나요? 이번 사건 같은 경우는 바로 이제 급발진과 더불어서
운전자가 68 고령자에 이제 진입을 한 이런 연세라고 볼 수가 있어요. 물론 이제 30년 이상 운수업에 종사를 해서 운전에 대해서는 베테랑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만은 두 가지가 모두 다 이슈화가 돼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부분들은요. 이번 사건이 급발진과 고령 운전자라는 부분이 겹치다 보니까 기자분들이 이런 내용을 취재를 하면서 내용이 섞여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정확히 제가 얘기를 해주거든요. 예를 들어서 페달 블랙박스 장착에 대한 부분들은 이 급발진 의심 사고가 발생을 했을 때 그 이후에 누구의 책임인지, 본인의 결함인지 자동차의 결함인지 이런 것들, 본인의 실수인지 이런 것들을 확인하기 위한 하나의 최종적인 증거로서 쓰는 게 페달 블랙박스라고 하시면 좋을 것 같고, 또 요새 나오는 페달 오조작 방지 장치라는 게 있어요. 그거는 급발진하고 관련이 전혀 없습니다. 근데 이제 잘못 기사화되는 게 급발진 예방 장치라고 착각해서 이런 기사가 나오는 경우도 제가 봤는데 그건 완전히 착각이죠. 급발진하고 관계가 없습니다. 페달 오조작 방지 장치는 고령 운전자들이 운전을 할 때 사고 이후에 대부분의 사고 원인을 보게 되면은 가속 페달과 브레이크를 혼동을 해서 밟고 사고가 나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는 겁니다. 그게 입증이 됐어요. 왜냐하면 연세가 많아지게 되면은 기기 조정이나 판단 능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제 65세만 하더라도 청장년이나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65세, 70세의 연령대의 사고의 비율을 보면은요, 젊은 연령대하고 사고의 비율이 차이가 없어요. 그래서 65세는 지금 전 세계적으로 고령자의 진입 나이라고 보고 있지만은 실제로 해외, 국내에서 그런데 75세 이상을 별도로 또 분리하기도 해요. 75세 넘어서 기기 조작이나 판단 능력이 떨어져서 문제가 생기는 거죠. 이때 급증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가속 페달과 브레이크를 혼동을 해서 밟는 경우가 바로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나온 게 페달 오조작 방지 장치예요. 그래서 혹시 운전자가 브레이크라 생각해서 가속 페달을 밟게 되면은 차가 시스템이 이거 우리 주인님이 잘못 밟은 거다라고 판단을 해서 브레이크가 동작이 됩니다. 순간적으로 앞뒤에 장애물이 있으면은. 그래서 그때는 저속으로 차가 서서히 움직이게 만들어요. 그 시스템이 가장 잘 돼 있는 게 일본이거든요. 우리나라는 내년에 전체 인구의 20%가 65세 이상으로 진입하는 초고령 사회로 진입하는 게 내년입니다. 근데 일본은 이미 고령 사회가 된 지 20년이 됐어요. 그래서 일본은 15년 전부터 페달 오조작 방지 장치를 시스템화 시켜서 고령 운전자 차량에다가 이 장치를 탑재를 하면은 보조금을 줘서 비용 부담을 굉장히 급감시키고, 그래서 유도를 하고 제대로 된 양질의 제품을 걸러서 소비자한테 권장을 해요. 그 비용이 우리 돈으로 약 25만 원 정도 돼요. 페달 오조작 방지 장치 비용이. 근데 반 정도 지원을 해주니까 한 10여만 원 있으면 내가 장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고령 운전자 차량의 약 80%가 페달 오조작 방지 장치가 들어가 있는 게 일본이에요. 그래서 일본에서는 이 고령 운전자 사고가 40%가 줄어들었어요. 이 장치 하나 가지고. 그래서 대한민국에서 이 장치를 요번에 사고가 생기면서 이거를 좀 도입을 하자라고, 물론 이제 그 전에 운전면허 반납제도라든지 적성검사를 5년에서 3년으로 줄인다든지 치매검사 등등 하지만 효과가 많이 없거든요. 그래서 페달 오조작 방지 장치를 이번 서울시청 앞 사건을 기회로 해서 도입을 하려고 얘기는 하고 있는데 잘 안 됩니다. 왜냐? 갑자기 준비돼서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제품이라는 게. 일본은 20년 걸린 거거든요. 근데 우리나라가 뚝딱하고 돈은 지자체에서 지원해 주겠다 얘기를 하는데 저한테도 지자체에서 두세 군데에서 연락이 왔어요. 업체가 없다. 당연히 없죠. 국내에서 이걸 개발을 촉진한 적도 없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준비를 해야 되니까 이거 일본 거 벤치마킹해서 빨리 도입을 하고, 매뉴얼 같은 거 워낙 잘 돼 있어요. 좋은 선진국제도 우리가 빨리 도입하면은 좀 더 사고를 줄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 급발진 사고와 고령 운전자 사고는 완전히 분리해서 봐야 되고요. 또 한 가지 더 강조드리면은 급발진 사고라고 주장하는 운전자가 고령 운전자가 많을 것으로 예상을 하는데 50대 미만이 57%예요. 전체 반 이상이 젊은 층 50대 미만에서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일종의 착각일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참조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급발진과 다른 오작동을 구별하여 판단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특별히 이 부분들에 대해 사고 이후에 이걸 확인을 해야 되거든요. 이렇게 운전자가 급발진을 계속 주장을 하게 되면은 본인이 과실이라는 걸 찾아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찾을 수 있는 증거가 거의 없어요. 그래서 요새 현안이 이제 최종 결론으로 페달 블랙박스를 얘기하는 이유가 본인의 실수인지 자동차의 결함인지를 밝힐 수 있는 직접적인 증거가 된다는 거예요. 근데 간접적인 증거는 나올 수가 있는 것이
영상 블랙박스입니다. 전방 후방을 촬영을 하고 있는데 대한민국 차량의 약 80%가 영상 블랙박스가 있어요. 근데 그 영상을 보게 되면은 시간이 길게 발생하는 사건의 경우에는 본인이 적극적으로 방어 운전하는 게 보여요. 뭐 사람하고 얘기해서 브레이크가 안 들어 막 이런 말도 녹음돼 있기도 하고, 또 기기 조작 소리가 나오는데 브레이크 소리를 계속 밟는 소리도 들리기도 하고, 그런 거 증거를 쓸 수가 있죠. 근데 5, 6초 만에 짧게 끝나는 경우에는 사람이 멘붕이 된다 그러거든요. 이 상태에서는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아무리 본인이 급발진을 주장을 하더라도. 따라서 실제로 사고가 생긴 이후에 본인의 실수인지 자동차의 실제로 급발진인지를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 없어서 저희 연구회 같은 경우에 저도 마찬가지로요. 5, 6초 이내로 끝나는 짧은 사건의 경우에는 급발진의 유무를 가리질 않습니다. 유권 해석을 안 한다는 얘기죠. 왜 그러냐면은 증거로 쓸 수 있는 것들도 없고. 그래서 페달 블랙박스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린 이유고, 또 한 가지는 EDR이라고 이벤트 데이터 레코더 약자입니다. 우리가 일명 자동차 사고 기록 장치라고 얘기를 합니다. 원래 이거는 사고 기록 장치가 아니었어요. 자동차 제작사가 자사 차량의 에어백이 사고가 나서 에어백이 터질 때 에어백이 터지는 전개 과정을 보기 위해서는 소프트웨어가 어느 순간부터 사고 기록 장치를 둔갑을 한 거예요. 근데 문제는 실제로 급발진이 생겼을 때 이 EDR에 기록되는 기록의 신뢰성에 문제가 크다는 겁니다. 제가 그런 얘기를 해요. 자, 치매 환자나 정신병 환자가 증언하면 증거로 못 쓰지 않습니까? 이게 정상이 아니라는 거 알기 때문에. 근데 EDR 자료는 자동차 사고 기록 장치의 데이터는 ECU, 사람의 두뇌에 해당되는 자동차의 두뇌가 ECU거든요. ECU를 통해서 기록되는 게 EDR이에요. 근데 실제로 급발진이 생기면 소프트웨어 알고리즘의 이상이라고 추정이 되는데 차가 미친 거거든요. 모든 시스템이 먹통이 돼요. 근데 먹통이 되는데 이 먹통을 통해서 기록된 기록이 신뢰성이 있습니까? 문제가 크거든요. 따라서 실제로 급발진이 생겼을 때 EDR 자료는 신뢰성이 떨어지는 부분들이 최근에 들어서 많이 부각이 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강릉 급발진 사건 2년 전에 발생한 사건입니다. 요새 이슈가 된 것이 한 두세 달 전에 재현 실험을 했는데, 재현 실험을 한 이유가 EDR에 나온 기록과 운전자가 운전하는 데이터가 틀리다, 다릅니다라는 걸 입증하기 위해서 한 시험이에요. 실제로 결과 나온 거 보면은 완벽한 재현 실험은 아니더라도 EDR에 나온 기록이 5%, 10% 차이 나는 게 아니라 30, 40% 이상 차이 나요. 완전히 엉망이거든요. 그래서 EDR에 대한 기록은 상당히 지금 애매모호한 부분이 있다는 거죠. 따라서 서울시청 앞 사건 같은 경우에도 경찰청에서 최종적으로 브리핑을 하면서 과실치사로 결론 내서 진행을 할 때 증거 확보가 굉장히 고민이 됐던 부분들인 거예요. 왜냐? EDR 자료는 199 오프, 즉 가속 페달 운전자가 100% 밟고 브레이크는 안 밟았습니다 라고 얘기는 하고 있지만은 급발진일 때는 EDR의 신뢰성이 떨어지거든. 그 증거 하나 가지고서는 좀 신뢰성을 높이기 어렵죠. 그래서 찾다 보니까 운전자의 발바닥에 가속 페달에 세게 눌건 자국이 남아 있어서 그게 직접적인 증거가 되기 때문에 천만다행으로 보는 거지, 만약에 그게 없었으면은 시나리오를 만들어서 입증을 하기가 상당히 좀 어렵지 않았을까라는 좀 고민이 있었던 거죠. 아마 경찰청에서도 굉장히 좀 안도의 한숨을 내실 거예요. 정확하게 왜 9명의 사망자가 발생을 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보게 되면 그만큼 급발진 사고는 입증도 어렵지만은 또 대한민국 법 자체가 PL법, 제조물 책임법에 나와 있는 거, 공정거래위원회 소속인데 이 관련 법에는 운전자가 자동차의 결함을 밝혀야 되는 구조, 그러다 보니까 전자제어 이상은 나중에 사고 이후에 자동차에 흔적이 남지가 않고요. 재현이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국가수에서 그 사고난 차를 조사를 해보더라도 브레이크 정상 동작되네요. 그리고 EDR 추출해서 이거 운전자가 잘못 운전한 거네, 이렇게 결론 내는 거예요. 근데 그런 부분들이 이제 앞으로는 이 의구심을 갖고 저 EDR 자료에 문제점이 있네라는 부분들이 수면 위로 올라왔다는 것은 상당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거죠. 지난 40여 년 동안 재판부에서 이걸 맹신을 해서 EDR 자료에 가속 페달 100% 밟았네요, 또 브레이크 안 밟았네요, 이렇게 결론 내서 100% 패소하는 방법이고, 운전자는 문외한이다 보니까 이걸 어떻게 입증을 합니까? 3만 개의 부품이고 과학기술의 총어가 자동차인데. 그래서 그런 측면에 있어서는 최근에 이 국내 흐름은 긍정적이다. 좀 더 바람직한 방향으로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는다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 이렇게 분명히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급발진은 근본적으로 도대체 왜 발생하는 걸까요? 그거는 15년 전에 국내는 물론이고 미국 나사에서 직접 개입을 해서 과학적으로 조사를 굉장히 많이 했는데 완전히 원인 파악에는 실패를 했어요. 원인이 여러 가지 한 20가지가 제시됐어요. 뭐 습기에 의해서 그런 거다,
또 ECU 자체가 냉댐이라 그러는데 이 납땜이 제대로 안 된 부분이 오동작하는 거다, 알고리즘의 이상이다 등등 여러 가지가 나왔는데 10여 년 전에 미국에서 도요타하고 소송 과정 중에서 소비자 측 전문가 집단에서 이 자동차에 들어가는 소프트웨어를 에러 소프트웨어를 일부러 넣어서 차가 급발진이 생기는 것을 일부 확인을 했어요. 그래서 전자제어 알고리즘의 이상이다라는 게 추정이 됐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급발진의 원인은 전자제어 시스템의 이상이다, 이렇게 저희 연구에서도 그렇게 보고 있어요. 왜냐? 아까 말씀드린 데 1980년대 초에 자동차에다가 전자제어를 넣으면서 급발진이 시작이 됐거든요. 그것도 일맥상통하는 부분들이고 미국에서 일부 밝혀진 부분들도 있고 또 흔적이나 재현이 불가능하다는 것도 하나의 이유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우리 휴대폰에다 바퀴 붙인 게 지금의 자동차입니다. 근데 우리 휴대폰을 사용하다가 끊어진다든지 혼자 프로그램 돌아가는 경험할 부분들 많이 있죠. 바퀴 붙인 거기 때문에 똑같이 문제가 생기면 바로 그게 급발진이거든요. 그래서 급발진은 지금 전기차가 많이 보급이 되면서 늘어나고 있다는 것도 주의사항을 해야 돼요. 저희가 유심히 들여다보고 있어요. 제가 전기차도 협회장 맡고 있잖아요. 근데 전기차의 급발진이 횟수가 늘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까지는 내연기관차 중심이었었고 전체 급발진 의심사고 중에서 90%가 가솔린 엔진과 자동변속기라는 조건, 나머지 10에서 15%가 하이브리드 자동차, 전자제어 디젤 엔진, 전기차 이런 것들이었는데 지금 전기차나 하이브리드 차가 늘어나고 있잖아요. 요거에 관련된 급발진 사고도 늘어나고 있어서 그 비율도 앞으로 조정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는데 아마 유심히 좀 봐야 될 것 같고, 문제는 차가 워낙 복잡해졌어요. 또 알고리즘이 지난 40여 년 동안 소프트웨어가 쌓여서 소스 프로그램 자체를 확인하기도 어렵거든요. 어디서 에러가 생겼는지를 확인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는 확인이 안 되면 사고 이후에 객관적으로 기울어진 운동장 소비자가 분리하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미국은 그렇게 돼 있습니다. 우리하고 좀 반대예요. 법적인 구조가. 미국은 자동차 제작사가 자사 차량에 결함이 없다는 것을 메이커가 밝혀야 돼요. 우리하고 반대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미국에서 재판 과정에서요, 소비자 측에서 얘기를 하면은 제작사에서 자사 차량에 결함이 없다는 것을 계속 증거를 내밀어야 돼요. 그걸 정확히 증거를 내밀지 않으면은 결론이 도출이 안 돼도 재판부가 합의하세요, 보상을 받겠다는 거죠. 보상을 받아서 끝나는 거예요. 결함이라고 나오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자동차가 최종적으로 결함입니다라고 미국에서 판정 난 적이 없어요. 왜 그러냐면은 자동차가 결함이라는 얘기는 차 자체가 불량품을 파는 거니까 문제가 있는 거죠. 불량품을 판매하면은. 그래서 그렇게 결론 내질 않고 보상을 받아서 합리적으로 끝나는 게 미국 구조인데, 대한민국은 운전자의 자동차의 결함을 운전자가 밝혀야 되는 구조니까 누워서 알아서 져주는 법이라 그랬죠. 그래서 급발진 생겨도요, 메이커에서 신경을 안 써요. 수입차 같은 경우에도 한국 법대로 해라. 우리 법이 지지를 못 났으니까요. 그리고 소송 중이면 대법원까지 길게 끌어라 그럽니다. 왜? 5, 6년 가잖아요. 대법원까지 가면. 근데 개인의 입장에서는 소송 비용도 그렇지만 직장 다니면서 어떻게 대법원까지 가요? 알아서 엎어지거든요. 그래서 그런 내용이 말이 돌 정도로 소비자가, 자동차 관련 소비자는 굉장히 불리한 구조를 갖고 있는 게 대한민국이라는 측면에서 이번에 급발진 문제가 수면 위로 올라오면서 좀 더 객관성 있는 부분들이 부각이 되지 않을까. 뭐 아직 재정을 책임법 개정에 대한 가능성은 쉽지 않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지만은, 그러나 페달 블랙박스 장착을 좀 국토교통부가 권장을 한다든지 이런 것들은 상당히 진일보한 흐름이다, 긍정적이다 이렇게 분명히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만약 운전 중에 급발진이 의심되거나 발생한다면 어떻게 대처하는 게 좋을까요? 급발진에 관련돼서는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어요. 하나는 예방 차원에서 급발진이 발생 안 하는 게 제일 좋거든요. 그 방법이 뭔가 있을까. 두 번째, 실제로 지금 질문대로 급발진이 생겨서 내가 하는 방법이 정확한 방법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이후에 사고 이후에 내가 보호받을 수 있는 나의 결백을 입증할 수 있는 방법이 뭔가, 이렇게 세 가지 영역으로 나눠집니다. 첫 번째, 이 급발진을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라고 했는데 줄일 수는 있어요. 줄이는 방법이 어떤 방법이 있냐면 하드웨어, 소프트웨어로 접근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우리가 공장 같은 데 가면은 기계 장치가 오동작해서 사람이 끼다든지 문제가 생기면은 위에 빨간 스위치를 주먹으로 때리면은 모든 올스톱 되잖아요. 차도 그렇게 만들 수는 있어요. 근데 운전석 옆에다가 빨간 스위치를 만들어서 그게 있다, 이거 불안해서 어떻게 운전합니까? 차가 불량품이라는 뜻도 가지고 있다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하드웨어적으로 그런 장치를 만들 수는 없어요. 만들지도 않고. 그러면 한 가지 방법이 뭐냐, 소프트웨어적으로 차를 올스톱 시킬 수가 있어요. 소프트웨어는 속에 들어간 알고리즘 속살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제 2, 3년 전에 미국에서도 기사화돼서 나온 게 여러 건이 있었어요. 테슬라나 도요타가
일명 이제 제가 붙인 이름이 셧다운 프로그램이에요. 프로그램을 강화를 해서 차에 이상 동작이 생기게 되면 소프트웨어적으로 차를 죽여버리는 거예요. 아예. 그 셧다운 킬 프로그램이라는 걸 많이 강화를 한다라는 게 나오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국내에도 국내 제작사들한테도 제가 이미 얘기를 했어요. 수뇌부에 얘기를 해서 이런 거 해외에서 넣으니까 우리나라 제작사도 그렇고 이미 안 넣었다는 얘기라 넣긴 넣고 있지만은 좀 더 강화된 프로그램을 넣어서 오동작하거나 문제가 생겼을 때 아예 급발진이 발생 안 하게끔 만들어주는 게 예방전이 가장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 넣고 너네가 공부에 안 해도 된다. 슬쩍 놀아. 그래서 강화시켜라. 이게 유일한 방법이에요. 두 번째는 아까 질문한 대로 실제로 급발진이 생겼을 때 내가 할 수 있는 방법이 뭐라는 걸 생각을 해야 돼요. 이거는 차 운전을 성인들이 다 하다 보니까 정확히 아실 필요가 있습니다. 요새 나오는 거 보면은 공공기관도 그렇고요. 전자브레이크를 당겨라. 브레이크가 진공배력이 없어지니까 브레이크가 먹통이 되니까 발을 두 발 다 올려서 브레이크를 세게 밟아라. 뭐 이런 얘기도 있고 변속기 중립에 대한 알아 뭐 등등 굉장히 많습니다. 미국 컨슈머 리포터에서는 공식적으로 3가지를 한꺼번에 하라고 홍보를 해요. 미국에서는요. 왜? 급발진 인정을 하니까. 미국에서 뭐냐면 브레이크를 한 번에 밟으면서 한 번에 세게 밟으면서 변속기 레버를 중립에다 놓고 시동을 꺼라. 3가지를 한꺼번에 하래요. 저도 못해요. 저도 못합니다. 말씀드렸죠. 급발진 생기면 5, 6초 만에 차가 100km 튕겨나가고 굉음이 생기면서 브레이크는 딱딱해지고 먹통이 되고 머플러에서 흰 연기가 불안전 요소가 되는 경우도 많거든요. 이런 특성이 나온 데서 내가 멘붕이 돼버려요. 아무 생각이 안 드는 거죠. 근데 이성적으로 전자브레이크를 당겨라. 뭐를 해라. 사치입니다. 이 얘기는. 얘기 하나 많아요. 그래서 실제로 급발진 공개 안 된 영상이 제가 워낙 많잖아요. 왜? 정부에 신고하는 것보다 저한테 오는 게 많습니다. 왜? 정부가 해주는 게 없다 보니까 신고하면 뭐합니까? 조사에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제대로. 그래서 저한테 오고 자문해달라고 요청이 오는 게 워낙 많아요. 그래서 실제로 뭐 급발진 횟수에 대해서 지금 말씀 안 드렸지만은 자, 그래서 급발진이 생겼을 때는요 아무 생각이 안 들어요. 중요한 거는 이 생각만 하면 됩니다. 차를 무조건 세워야 된다. 보통 일반적으로 차가요 운전할 때 급발진 생기면요 일단 피하고 봅니다. 스킬 뭐 보면은요 차 다 피해요. 영화의 한 장면입니다. 근데 사거리 한두 개 지나면요 차 속도는 이미 시속 100km 넘어갔어요. 거의 죽은 목숨입니다. 시속 100km 넘어가서 장애물에 부닥쳐서 산 사람이 많지가 않아요. 그러면 어떻게 우리나라 결론이냐? 과실인 거예요. 그냥 급발진이 아니라 과실로 덮어버립니다. 과실이 돼버려요. 그래서 도심지는요 어디서 차를 세울 수 있는 차를 세워야 돼요. 무조건 세우는 게 사는 겁니다. 피하면 안 돼요. 차가 내 의지대로 관계없이 이상하게 움직인다 그러면 무조건 세워야 되는 생각만 가지세요. 근데 문제는 도심지는 수직구조물이 많아요. 수직구조물이 뭐냐? 가로수 가로등 전봇대예요. 이런 수직구조물에 차가 부닥치면 에너지가 집중이 되기 때문에 에어백도 터지지 않으면서 본인의 충격 강도가 커서 사망 확률이 높아요. 절대로 수직구조물에 박으시면 안 돼요. 그럼 어디다 박느냐? 뭐 교회같이 벽이 있거나 그러면 마주치면서 가면 되는데 옆으로. 그리고 벽 같은 데 한 번에 부닥치면 안 돼. 에너지가 집중되기 때문에 사망합니다. 그거는요. 수직구조물 마찬가지. 그럼 제일 좋은 게 뭐냐? 자동차예요. 도심지에는 차가 많잖아요. 길거리에요. 차는 인간이 만든 구조물 중에서 에너지 분산 구조가 가장 잘 돼 있는 구조예요. 엔진룸 트렁크룸이 아코디언식으로 찌그러지면서 에너지의 반을 저쪽에 줄 수가 있어요. 제가 자동차 하는 사람이잖아요. 이 구조가 제일 좋아요. 에너지 분산 구조가. 그러면 길거리에 서 있는 차 거기다 그냥 부닥쳐 버리는 거예요. 땅땅땅 부딪히는데 차 부서지면 어때요? 보험 처리하면 되지. 사실 이런 말씀 드리기는 어려운데 길거리에 세워진 차가 휴가제로 없다. 그럼 사거리에 차 서 있잖아요. 신호등. 운전자 다 앉아있죠. 뭐 어쩔 수 없죠. 그냥 부닥치세요. 부닥쳐서 사망은 안 돼요. 사망 안 돼. 부상은 입어도요. 차는 보험 처리하면 되고요. 내가 살아야 되잖아요. 대한민국 한민족 뭐예요? 나눔의 민족 아닙니까? 에너지의 반을 저쪽에 주면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교외에서 나가서 고속도로나 자동차 전용도로 같은 데는 가드레일 같은 거는 차가 충돌이 됐을 때 어느 정도 견딜 수 있게끔 만든 구조물이에요. 여기다가 핸들 꺾어서 옆면을 부닥치면서 계속 그 질질 끌면서 가는 거예요. 또 벽이 있으면 벽도 됩니다. 그렇게 하면 차 서요. 그렇게 선 사람들 다 살았어요. 그래서 아무 생각하지 마세요. 급발진이 생겼을 때는 차를 무조건 세운다는 생각만 갖고요. 피하지 말고 차에다 부닥친, 차가 제일 많잖아요. 주변에. 차에다 부닥쳐서 세운다는 거 생각만 가지면 살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사고 이후의 조치. 자, 급발진 주장을 하는데 EDR 자료의 신뢰성 떨어지고 영상 블랙박스, 간접적인 증거는 되지만 직접적인 증거가 안 되죠. 그래서 가능한 한 이 페달 블랙박스 장착을 하세요. 이게 증거는요. 영상은 위비 연주가 어려워서 실시간으로 나오면은 내가 100% 증거를 쓸 수가 있습니다. PL법, 제재물 책임법 바꾸는 방법이 한 가지 있어요. 근데 그거 바꾸는 거는 요원합니다. 저 같은 사람 노력하니까 공정거래위원회 들어가서 자문해 주면서 노력을 하는데 변화될 가능성이 있는데 시간이 오래 걸려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방법은 나의 결백을 입증해야 되는데 페달 채널뿐이 없어요. 그래서 작년 15년 전부터 제가 이 영상 블랙박스나 내비게이션 기술 표준은 제가 KS 위원장을 맡았기 때문에 이 계속 업체들에다가 주문을 했었어요. 당시 15년 전에 페달 채널이 나왔는데 소비자의 관심도도 떨어지고 그래서 장착이 제대로 보급이 안 된 이런 문제가 있었는데 최근에 작년 말부터 페달 채널이 장착된 블랙박스가 여러 군데에서 나와요. 근데 주의해야 될 게 뭐 중국산 저가 좀 별로 안 좋은 것들도 들어오니까 양질의 제품 있죠. 이런 것들을 좀 장착을 하셔야 되는데 제품도요. 블랙박스를 완전히 교체하면 비용이 많이 들잖아요. 그래서 신차인 경우에는 페달 채널, 전방, 후방, 페달, 3채널 들어간 거 장착하시면 되고 만약에 기존에 블랙박스가 있다 그러면은 여기다 추가로 페달 채널만 들어가는 게 있어요. 가격 비싸지 않아요. 그거 추가로 해서 시거잭에다 꽂아 놓으면 돼요. 내가 장착 쉬워요. 그 추가로 해주면은 내가 결백을 입증할 수가 있습니다. 얼마 전에 아마 뉴스 들어보신 분이 있을 거예요. 본인이 자동차 급발진이라고 막 주장을 하는데 그 차에 페달 채널이 들어가 있었어. 근데 나중에 봤더니 7, 8번 계속 본인이 가속 페달을 밟는 거예요. 본인의 실수죠. 이런 것도 밝힐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페달 채널에 들어가면은 본인의 문제인지 자동차의 결함인지 또 보험사들도 비용이 절감이 돼 원인이 정확히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일석십조 효과가 있어서 국토교통부에서도 페달 채널을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더 추가해서 말씀드리면은 요 부분에 문제가 있어요. 우리나라가 이슈화가 되면은 꼭 오바를 하잖아요. 제가 정책 요구 이런 거 워낙 많이 하는데 국회의원이 그 페달 블랙박스 의무화 발의했죠. 그거 하면 안 돼요. 왜냐? 이 우리나라 FTA를 가장 많이 하는 국가에서 통상 문제가 생기거든요. 예를 들어서 BMW 벤츠가 각각 7만 대, 8만 대 국내에서 판매되고 있는데 이거 페달 채널 의무화하면은요 통상 문제 생깁니다. 의무화할 수가 있는 내용이 아니에요. 그리고 독일을 비롯해서 유럽에서는요 영상 블랙박스 장착이 아예 불법입니다. 거기는 개인의 프라이버시가 더 중요해요. 예전에 영상 블랙박스 없을 때 우리나라 사거리에서 사고 나면은 현수막에 목격자를 찾습니다. 기억나시죠? 요새 하나도 없죠. 왜? 대한민국 CCTV 맞고 영상 블랙박스 너무 많기 때문에 아예 그게 필요 없어. 뺑소니 다 잡습니다. 근데 독일이나 이런 데는 아직도 목격자를 찾습니다. 많습니다. 제가 5년 전에 독일 검찰청에서 연락이 왔어요. 정부에서 제 번호로 가르쳐줬대요. 저 사람한테 가면 자료 다 나오니까. 그래서 왜 조사 들어왔냐면은 대한민국이 영상 블랙박스 장착의 선순환 효과로 가장 성공적인 모범 국가가 소문이 나가지고 그 부분을 조사하기 위해서 자기네가 문제가 크니까요. 그래서 영상 블랙박스의 의미는 큽니다. 그래서 근데 아까 의무화 시키는 거는요 안 된다는 게 통상 문제도 있고 또 영상 블랙박스 장착이 불법인 나라도 많기 때문에 국내에도 의무화 시키면 안 돼. 왜? 수입차는 불만을 가지고 이건 통상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의무화 시키지 말 것. 첫째, 제가 정책 요구를 하잖아요. 둘째, 이 정부에서 제작사들 불러서 몇 번 내 신차에다가 이거 장착을 해. 페달 채널. 이렇게 아마 종용을 하는 것들이 여러 건 나왔어요. 그것도 하지 말아야 돼요. 왜 그러냐면요. 제가 그런 얘기를 합니다. 칼럼이나 방송 제가 엄청 많이 하고 칼럼도 한 6,000편 썼으니까 지금도 계속 쓰고 있지만 예전에 그런 얘기를 했어요. 하이패스, 내비게이션, 영상 블랙박스 다 중소기업이 개발한 거예요. 글로벌 시장 개척 다 했어요. 돈 엄청 들어갔어. 그래서 시장 활성화시켜서 좋은 제품 세계에서 제일 잘 만들거든요. 이거 활성화하려고 그랬더니 제작사가 소비자를 위한다고 OEM으로 장착돼서 나오는 거예요. 회사 다 망했어. 중소기업들. 왜? 우리나라 대기업이 애프터 OEM이라고 중소기업 제품을 갖다가 쓰는 이런 게 아니라 하청기업을 통해 생산해버리거든요. 아니 시장 개척 누가 하고 시장을 누가 만들었는데 회사 다 망했어요. 근데 이 페달 채널도 제가 중소기업들 개발하고 보급하라고 촉진시킨 건데 이제서야 개발해서 보급을 하려고 했더니 정부가 나서서 제작사한테 OEM으로 장착하세요라고 얘기를 하니까 여기 또 망하게 생겼어. 그래서 그런 거 하지 말고요. 정부가 해야 될 일은 뭐냐면은 물론
이 제작사가 장착하면 좋긴 좋은데 그거 안 해도 돼요. 왜? 좋은 제품. 그래서 정부가 해야 될 일은 첫째, 뭐 중국산 저가 등 안 좋은 제품들도 들어오니까 이거를 인증 제도를 통해서 양질의 제품을 걸러주는 걸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소비자들한테 좋은 제품 쓰세요. 국내 설계해서 국내 제작할 좋은 거 많아요. 즉 가격도 그렇게 안 높아요. 잘 만들거든요. 국산 제품들. 이런 것들 양질의 제품 소개를 하고. 둘째, 지금 영상 블랙박스 장착하면 보험료 5% 할인해주고 있죠. 이거 페달 채널 들어가면 한 8% 해주는 거예요. 그 선보협회하고 정부가 협의를 해서 보험사도 좋아합니다. 근데 하고 싶어도 먼저 나서는 거 꺼림칙하니까 정부가 나서서 촉진시키면 돼요. 그럼 8% 10% 해주면은 소비자들이 다 장착을 할 거 아니에요. 선순환 효과 생기죠. 정부는 그걸 해줘야 되는 거. 그러면 중소기업이 개발한 거 활성화되는 거지. 왜 오바를 합니까? 제가 왜 이런 말씀 드리냐면은 워낙 정책 연구 많이 하고 사단법인이나 10개 회장 맡으면서 정책 너무 회의가 많잖아요. 위원도 많이 맡고 있고. 근데 그러다 보니까 국회하고 정책 토론회하고 공청회 이런 거 진행하면서 법을 만들기 때문에 전문가들을 활용을 하면 돼요. 전문가들 의견 받으면 되는데 너무 오하면 그래서 악법이 발생을 하는 거예요. 제가 이륜차, 중고차, 튜닝, 전기차, 그 전동 킥보드까지 다 회장 맡고 있잖아요. 법이 악법들이 너무 많습니다. 이륜차 보세요. 1년에 400명이 죽는 나라예요. 오토바이 정책하는 거 보셨어요? 하나도 안 하잖아요. 초고 전력이 없어. 사람은 하루에 1명 이상 죽는데. PM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지금 요새 급발진 이슈가 되다 보니까 뭐 페달 채널, 그 다음에 고령 운전자 사고 줄이기 위해서 페달 오조작 방지 장치 이런 것들. 그래서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는데 가장 중요한 거 들으시는 우리 시청자분들이 내가 만약에 생겼을 때 차를 세우는 거 일단 차를 세워야 된다는 거. 다른 생각 아무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 방법은 제가 말씀드렸으니까 그래서 실제로 사람이 죽지 말아야 돼요. 차는 보험 처리하면 됩니다. 그래서 그런 생각하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현재 자동차 시장은 내연기관에서 전기차로의 전환이 진행되고 있는데요. 어떤 상황이 펼쳐지게 될까요? 일단은 이 전기차가 왜 필연적이다. 무공해차가 필연적인 이유는 이 탄소 중립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산화탄소 자체가 지금 최근에 대한민국을 비롯해 전 세계가 기후변화 때문에 최악의 상태이지 않습니까? 요새 보면은 국지성 폭우가 아니에요. 시간당 30mm, 50mm, 100mm 이거 넘어가면요. 이 재앙이 돼버리거든요. 그래서 이런 게 너무 심해진다는 거예요. 이 원인이 바로 이산화탄소, 탄소 배출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전체 배출량 중에서 20에서 25%가 수송 분야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자동차 분야에서 연소를 통해서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굉장히 많거든요. 인체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지는 않더라도 아시겠지만은 온실가스의 영향이 지구의 온난화를 촉진시키고 지구 멸망을 촉진시키는 요소이기 때문에 수송 분야에 대한 규제는 필연적입니다. 그래서 전기차 그래서 재등장을 한 거고 그다음에 수소차, 수연료전지차라 그러는데 두 가지 모델의 무공해 차거든요. 그러면은 지금의 내연기관차 연소시키는 것은 한정된 기간이라는 거죠. 그래서 130년의 내연기관차의 역사가 저물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전 세계적으로 규제가 시작이 되는데 제일 빠른 국가가 북유럽의 노르웨이입니다. 노르웨이는 내년까지만 내연기관차 판매를 하고 전기차만 판매를 해야 돼요. 그래서 지금 작년에 노르웨이가 전체 판매된 차량의 80%가 전기차예요. 벌써 거의 없어졌어요. 노르웨이는 가면은 되게 부럽습니다. 우리가 부럽기만 하지 참조할 만한 게 하나도 없어요. 왜 그러냐? 노르웨이는 땅덩어리 한마디에 2.5배입니다. 인구 밀도 500만 분이 안 돼요. 그리고 전기에너지 생산이 97%가 수력이에요. 완전 무공해로 만들어내요. 자, 그만 보더라도 야 이거 부럽기만 하네. 우리 땅덩어리 좁아. 남한 반토막에다가 70% 산이에요. 30%에 5천만이 몰려 살아. 그 아파트 집자는 거 거주지 특성 다 지하 주차장이에요. 지하 충전소잖아요. 땅덩어리가. 거기다가 에너지 믹스가 엉망이에요. 석탄화력부터 원자력부터 뭐 LNG 난리가 났죠. 근데 노르웨이는 97%가 친환경이에요. 그래서 차만 무공해로 만들면 국가가 청정 국가가 되는 게 노르웨이예요. 진짜 부럽죠. 대한민국은 흉내 낼 수가 없어요, 사실은. 근데 중요한 게 이제 전기차가 자동차 산업의 국가 경제에 끼치는 영향이 대한민국이 워낙 큽니다. 절대적이에요. 고용 창출 비교가 안 됩니다. 그래서 미래 먹거리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미래 모빌리티 수단 중에서 내연기관에서 전기차로 움직이고 있어서 우리가 선점을 해야 되거든요. 그 대표적인 게 현대차 그룹이 이제 진행을 하고 있는데 전기차는 필연적이죠. 근데 130년의 내연기관차에서 전기차로 전환이 되면서 전 세계가 멘붕 상태예요. 왜 멘붕이냐? 자, 내연기관차는요 3만 개의 부품이에요. 그중에 핵심이 엔진과 변속기입니다. 엔진과 변속기는 중진국, 후진국은 아무도 못 만들어요.
대한민국이 지난 60년 동안에 유일하게 선진국으로 진입한 유일한 국가가 대한민국이고 거기에 현대기아, 현대차 그룹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자부심 가져도 좋습니다. 중국이 대한민국 흉내내다가 망했거든요. 그래서 먼저 전기차로 전환을 한 거예요. 그래서 슈퍼 갑의 역할, 선진국의 전유물이 자동차였었습니다. 대한민국에 진입을 했어요. 근데 문제는 지구온난화가스 이런 문제 때문에 전기차가 필연적으로 공급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전기차는 아시겠지만 엔진 변속기라는 독보적인 기술을 빼버리고 배터리 모터가 들어가는 거예요. 전기차는 배터리 모터 밖에만 있으면 움직이잖아요. 애들 장난감, 전기차입니다. 속된 말로 얘기해서 제가 그런 얘기를 해요. 방송에서 얘기를 하는지 유튜브는 얘기할 수 있잖아요. 일본이 방송 심의 규정을 지키지 않습니다가 유튜브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 개돼지가 다 만들어요. 속된 말로 전기차는. 그 다 만든다는 얘기는 문턱이 없어진 거예요. 선진국의 전유물이 없어졌어. 그러다 보니까 글로벌 제작사가 비상이 걸린 거예요. 전기차 전환하면은 우리 생존에 다 죽어버릴 수가 있어요. 자, 벤츠, BMW 명품이죠. 근데 100년 동안에 명품이 어떻게 탄생됐습니까? 엔진의 소리, 진동, 소음, 운전 감각, 그리고 과거를 통해서 미래를 지향한다는 이런 거를 통해서 명품의 이미지가 탄생한 거거든요. 근데 엔진 변속 빼고 배터리 모터 넣으니까 병신이 돼버리는 거예요. 왜? 원래 소리도 안 들려. 원래가 안 들려. 그렇다고 삼각별 낀다고 벤츠가 명품이 돼요? 그러니까 난리가 난 거예요. 자기 생존에 비상이 걸린 거예요. 거꾸로 얘기하면은 전기차 제대로 만들면 명품이 될 수 있는, 개천에서 용납할 수 있는 기회도 또 많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난리가 난 겁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유럽 중심으로 하는 제작사들은 내연기관차를 가길 원하는 거예요. 끝까지 가길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트럼프 당선을 박수를 치는 거고, 트럼프는 내연기관 좋아하고 석유자원 좋아하거든요. 전기차 싫어하거든요. 보조금 싫어하죠. 그 트럼프 리스크, 물론 트럼프만 리스크가 있는, 푸틴 리스크, 시진핑 리스크, 다 리스크죠. 예, 그런 거 어쩔 수 없죠. 근데 대한민국 수출을 통해서 먹거리를 만드는 국가 입장에서 자구 우선주의가 나오는 건 별로 좋은 그림은 아니죠. 그래서 지금 비상이 걸렸는데 대한민국은 되게 잘하고 있어요. 내연기관차 잘 만들고, 하이브리드는 세계 최고의 하이브리드 기술을 갖고 있는 도요타인데 거기야 맞상대할 정도의 원천 기술을 갖고 있는 게 현대 기아차입니다. 잘 팔려요. 내연기관 하이브리드 잘 만들고, 전기차는 퍼스트 무버야. 수소차는 둘째 가면 서로해. 균형을 굉장히 잘 잡아요. 여기다가 자동차만 있는 게 아니라 모빌리티로 바뀌고 있죠. 모빌리티로 바뀌면 UAM, 내년부터 등장하는 도심의 항공 모빌리티, 로보빌리티, 험로나 특수한 지형에 움직이는 거. 그래서 이런 것들을 뭉쳐서 모빌리티 산업이라고 그러는데 모빌리티로 커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전기차 전환은 필연적인데, 문제는 자, 소비자가 수천만 원, 부동산 다음으로 가장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데 전기차로 사고 싶어도 돈이 많이 들어가거든요. 근데 찜찜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얼리 어댑터들이 전기차를 샀는데 작년 후반부터 전기차 캐즘이 생겼어요. 그러니까 성장기 속에 침체기가 온 거죠. 왜냐? 소비자가 볼 때는 보수적으로 보거든요. 신차 살 때. 제가 전기차 협회장인데 전기차 안 몰잖아요. 똑같은 마음을 갖고 있는 거죠. 뭐냐? 전기차 살려면요, 충전 인프라 많아야 되고, 한번 주행할 때 편하게 왕복할 수 있어야 되고, 뭐 전기차 화재 두려운 것도 없어져야 되고 등등 부정적인 게 많거든요. 가격도 지금 보조금 받아도 가격이 높잖아요. 내용이 제 가격이 똑같아져야 돼. 그 기간 전기차 캐즘이 3년에서 4년이 가요. 3, 4년 동안은 충전 인프라 늘려야 되고, 가격 지금 계속 다운시키고 노력을 해서 4년 이후에는 보조금 받지 않아도 내연기관차 전기차 가격이 똑같아집니다. 그래서 캐즘이 생기는데 트럼프가 당선되면 그 리스크가 좀 더 오래 갈 수가 있어요. 고민이 많은 거죠. 그래서 뭐 그런 문제가 있는데 대한민국 입장에서는 플랜 B, 플랜 C를 만드는 거예요. 고민이 많은 거죠. 그래서 지금 전기차는 필연적이니까 지금 1가구 2차량에서 세컨드카는 전기차 괜찮습니다. 퍼스트카는 하이브리드카 사세요. 디젤은 끝났습니다. 디젤차 사면 안 돼요. 환경에선 부담금 문제도 있고, 또 4등급까지 강화해서 앞으로는 도심 진입 못하게 합니다. 겨울에만 하는 게 아니라 상시 못하게 할 수도 있어요. 그게 강화됩니다. 제가 자문위원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강화돼요. 어쩔 수 없어요. 디젤은 앞으로 사시면 안 되고요. 최소한 가솔린, LPG 지금 시간 남아 있고요. 하이브리드가 가장 선호를 하는 이유가 그겁니다. 그리고 세컨드카 전기차 사시고서 단거리 같은 데는 운행 경비 굉장히 저렴하거든요. 장거리는 불편하니까. 그래서 그런 시대의 흐름이다라고 판단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전기차 업계에서 세계적으로 주도권을 가지고 있는 회사는 테슬라인 것 같습니다. 테슬라의 기술력은 어느 정도인가요? 테슬라 하게 되면 혁신의 아이콘이라고 보시면 돼요. 전기차 만들 때 모든 글로벌 제작사가 벤치마킹하는 게 테슬라입니다. 혁신 기술을 많이 도입해요. 왜냐? 기존의 현대차를 비롯한 굴뚝산업들, 제작사들은요, 보수적이에요.
움직일 때 혁신적인 기술 도입하는데 힘들어서 못해. 절차도 많고 복잡해요. 근데 테슬라는 차를 만들어 보지 않았으니까 이 동전의 양면이 존재하는 거예요. 무식하다. 무식하다. 그게 차가 아니다. 제가 말씀드리면은 차 평가 안 해요. 사이버 트럭 차가 아니죠. 미국에서만 판매되면 흉기입니다. 손가락 끼면 손가락 잘라져요. 그리고 차를 그렇게 강하게 만들면 안 됩니다. 탱크 같이 만들면 안 돼. 다른 차 다 죽어요. 차는 같이 찌그러져야 되는 거예요. 강하게 만들어야 되는 게 아니래도요. 모세가 삐죽삐죽하잖아요. 보행자 부닥치면 치명상을 입습니다. 차가 아니죠. 무게는 3톤이 넘어요. 물속에 다니는 차도 아니고. 그리고 전원 나가면 문이 안 열려. 다 죽습니다. 자동차 관리법이 위반이에요. 그래서 테슬라 차량은 평가 안 해요. 이거 부정적인 거 말씀드렸지만은요. 긍정적인 게 뭐냐? 혁신의 아이콘이에요. 너무 잘 만드는 것 중에 뭐냐? OTA라고 그래서 오버 더 에어라고 그럽니다. 우리말로 실시간 무선 업데이트라고 그래요. 우리 지금 국산 차도 그렇고 차 달리다 보면 소프트웨어 무선 업데이트 하죠. 그거 옛날에 못했어요. 왜 못했느냐? 못한 게 아니라 안 한 거였었어요. 왜? 소프트웨어를 실시간으로 업데이트 시키면 만약에 오류가 생기면 차의 안전에 영향을 줄 수가 있기 때문에 함부로 못했던 거예요. 근데 테슬라는 자동차 제작사가 아니죠. 무식해. 막 도입해. 막 집어넣어. 근데 그게 젊은 층을 중심으로 해서 세계적 각광을 받는 거야. 차가 노후화되면 될수록 차가 점점 똑똑해져. 움직이는 가전제품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 안 하면 경쟁이 떨어지잖아요. 그래서 국내에도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서 OTA 하고 있거든요. 내비게이션 무선 업데이트 다 시키잖아요. 지금요. 그 리콜의 반이 소프트웨어잖아요. 소프트웨어 지배자가 미래 모빌리티 지배자입니다. 그리고 테슬라 같은 경우는 12V를 42V 승합하는 작업, 또 기가프레스에서 한 번에 공장에서 찍어내는 방법, 또 이 히토리오 연구 자석을 대신해서 페라이트를 써가지고 가격을 저렴하게 만드는 방법, 뭐 등등 해가지고 혁신 기술 다 도입한 게 또 테슬라예요. 차의 완성도는 떨어지지만은 동전에 반대되는 부분들을 굉장히 잘하고 있다는 거죠. 이거를 다 벤치마킹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테슬라 차는 동전의 양면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테슬라가 가격도 낮추고 필연적으로 혁신을 지키면서 가고는 있지만은 요새 캐즘이 생기면서 전기차만 판매할 수밖에 없죠. 다른 차가 없잖아요. 테슬라는. 중국 전기차 제작사도 마찬가지. BYD도 그렇고요. 비상이 걸린 겁니다. 차가 판매가 안 되다 보니까. 그래서 아마 그런 부분들은 극복을 해야 되는 과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중국 전기차도 만만치 않게 잘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현재 중국 전기차는 어느 정도 수준인가요? 중국 전기차는 공포라고 보시면 돼요. 글로벌 시장, 대한민국도 가장 앞으로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해야 되는 차가 중국 차라고 보시면 돼요. 메이드 인 차이나라는 국가 이미지는 수십 년이 걸립니다. 아직도 메이드 인 차이나면 우리가 좀 낮게 보거든요. 낮게 봐요. 근데 극과 극을 갖고 있는 게 중국 이 기술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특히 중국은 이 엔진이나 변속기를 대한민국 같이 벤치마킹 하는데 실패를 내다 보니까 우리보다 10년 먼저 전기차로 전환을 시켰어요. 전기차 도토리 키재기니까 우리가 남들이 아는 거 먼저 하겠다. 그래서 퍼스트 무버가 되겠다 해서 중국 정부에서 보조금부터 시작해서 올인해 줬거든요. 그래서 지금 BYD를 중심으로 해서 세계적인 전기차 제작사가 등장을 했고요. BYD 차는 완성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예, 실이라든지 또 돌핀 이런 모델들 굉장히 가격 대비해서 가성비가 좋거든요. 국내에서도 올해 말부터 판매를 한다. C라고 지금 돌핀 두 가지 모델 대상으로 해서 인증 다 끝났고 타이밍만 보고 있거든요. 가격이 국산 동급 모델에 비해서 1, 2천만 원 싼데 AS 좋고 그러면 그거 사죠. 소비자가. 아직 물론 메이드 인 차이나라는 이미지는 좀 있습니다. 근데 이런 차가 가격이 싸게 글로벌 시장에 공략을 하다 보니까 다 공포감이 늘어나서 미국이 관세 때려서 못 들어오게 만들고 유럽도 관세 때려서 못 들어오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국은 또 보복 관세 때리고 그 중국이 예를 들어서 중동이나 동남아 공격적으로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 차하고 마주치는 거죠. 그래서 대한민국이 현대기아차가 워낙 잘 만들고 요새 기아 EV3 같은 중저가 모델도 나오고 있지만은 BYD 이런 거 비해서는 가격이 진짜 아직 높은 게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품질도 잘해야 되지만 가격 경쟁력을 가져야 되니까 또 테슬라도 비상이 걸린 거죠. 가격을 낮춰야 되는데 막 20% 다운시켜서 또 NCM 배터리, 고가 배터리에 되는 LFP라는 배터리를 쓰면서 장착을 해서 쓰고는 있지만은 앞으로 고민거리는 많은 거죠. 글로벌 시장이 더 치열해진다라는 거. 또 아까 말씀드린 트럼프 리스크부터 각 리스크들이 많이 존재하고 또 우크라이나 전쟁 등 그 지역은 아예 차에 대해서 무역을 못 하잖아요.
그래서 자국 우선주의가 강화되고 세계 곳곳에 전쟁이 생기고 이런 요소들은 FTA 수출을 기반으로 하는 대한민국의 입장에서는 리스크가 커진 거죠. 미래의 불확실성이 커졌다. 그래서 고민거리는 많고 해결 과제도 많다. 정부 산학 연관이 똘똘 뭉쳐야 되는 시기가 지금이라고 분명히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레거시 명품 자동차 기업들도 전기차로의 전환에 힘쓰고 있는데요. 이들의 전략과 상황은 어떤가요? 일단 그 말씀드린 대로 명품 브랜드가 내연기관 중심이었는데 전기차로 전환이 되면서 좀 혼동스러운 거예요. 왜 명품의 위지가 탄생이 안 되는 거예요. 전기차는 엔진 변속기 빼면은 일단 소음이 안 생깁니다. 그리고 전기차 자체는 제로백이라 그래서 정시 상태에서 튕겨나가는 거는 원천적으로 태생적으로 좋아요. 그래서 워낙 잘 만들어요, 다들. 그러니까 BYD에다가 별 붙인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럼 별이라고 생각할 거야, 소비자가. 그죠? 그러니까 이게 구분이 안 된다는 거야, 명차의 이미지가. 그러다 보니까 그걸 탈출로를 찾기 위해서 노력을 합니다. 근데 전기차 캐즘이 생기고 트럼프 리스크 이런 게 생기면서 유럽을 기반으로 하는 유럽 자동차 제작사들 이런 데는요, 내연기관을 가려고 기를 쓰고 매달리는 거예요. 예, 전기차 빨리 전환하면 우리가 어려워지니까 내연기관 가야 된다. 그 내연기관에 전기차로 전환되면은 생산지 같은 경우에 30에서 40% 인력을 줄여요. 부품이 반이에요. 뭐 모듈로 돼 있어요. 3만 개의 부품이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생산직 10명이 필요했는데 내연기관에서 전기차 전환하면 6명에서 7명이면 돼. 30% 줄여야 돼요. 또 자동화가 많이 돼. 로봇도 많이 들어가요. 사람이 필요가 없어요. 노사 분기 없어도 돼. 앞으로 그렇게 변하거든요. 일자리가 어려워지는 거죠. 그러니까 자동차 산업 변화가 많이 생기는 건 유럽에서 원하지 않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유럽은 엔진 변속기 그대로 갔으면 하는 거야. 그러면서 무공해를 지향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어떤 게 나오는 거냐? 그래서 이퓨얼 같은 게 나오는 거야. 이퓨얼이라고 합성연료입니다. 합성연료, 탄소 중립 연료 같은 걸 만들어서 내연기관을 그대로 유지하는 전략. 또 수소 연료전지 같은 것도 부품수가 많거든요. 이런 것들도 하나의 고민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전기차 전환을 늦추려고 합니다. 근데 필연적이에요. 몇 년이 늦어질 수 있지만은 전기차는 수차로 갈 수밖에 없어요. 이제 그런 부분이라는 건데, 왜 이산화탄소 배출은 많아지고 있고 지구 온난화, 지구 기후 변화는 심각해지고 있죠. 요새 세계 곳곳에 재앙이 많아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굉장히 심각한데 그 영향이 수송 분야가 차지하는 부분들은 어쩔 수 없는 부분들이어서, 그래서 지금 현재 유럽 자동차 제작사들은 내연기관을 좀 고수하려고 열심히 매달리고 있고, 또 과잉 공급되는 중국산 전기차나 배터리는 글로벌 시장에 진출하려고 길을 쓰고 있고, 막 치열하게 싸우는 도중이다. 혼란스러운 겁니다. 정책도 혼란스럽고, 거기다 자국 우선주의로 트럼프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 들어와서 여기서 공장 지어, 여기서만 지어야지 내가 인정을 해 라는 부분들. 그리고 한번 경험을 해봤겠지만은 공포거든요. 무슨 짓, 맹방우방이 없어요. 예,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플랜 B, 플랜 C를 제대로 정략을 해야지만 극복을 할 수 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앞으로 다가올 전기차 시대, 어떤 모습으로 바라보고 계시나요? 앞으로 이 내연기관차도 당분간은 가겠죠. 근데 디젤은 빨리 퇴출되고 가솔린 그다음 LPG 이렇게 없어집니다. 그리고 하이브리드도 내연기관에 포함이 되기 때문에 일정 기간은 가겠지만은 2030년 정도 되면 주도권이 전기차로 온다고 보시면 돼요. 그때 이제 전기차가 주도권이고 하이브리드, 플러그인 하이브리드가 이제 옆에 묻혀서 가는 거죠. 그러면서 내연기관이 점점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2035년 정도면 대한민국도 내연기관차 판매 종식이 될 거예요. 2035년. 지금부터 몇 년입니까? 11년 후입니다. 예. 그리고 그 다음에는 이제 내연기관이 많이 줄어들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미래에는 모빌리티가 여기에 이제 차별화시켜야 되니까 자율주행 들어갈 거고, 또 미래 모빌리티는요, 한 분야가 굉장히 떠오르는 게 전기차 파운드리 같은 것이 생겨요. 전기차 파운드리가 뭐냐면은, 자, 이 전기차가 앞으로는요, 개돼지 다 만든다고 말씀드렸는데, 바닥에 배터리 깔고 모터 깔고 기본 시스템이 오픈 플랫폼을 통해서 누구나 다 만듭니다. 그러면은 차를 덕계만 틀린 거 씌우고 알고리즘만 틀린 거 주면 천의 얼굴을 가진 차가 돼요. 그게 바로 애플카였어요. 애플카는 포기가 아니라 연기라고 보시면 돼요. 레벨 4의 자율주행 기술이 구현이 늦어지다 보니까 딜레이 시키고 애플에서 2,000명 급하다 보니까 AI 폰 쪽으로 옮긴 거거든요. 그래서 그 준비하는 데가 많은데 바로 파운드리라고 말씀드린 이유가 전기차 파운드리는 반도체 위탁 생산이죠. 전기차 파운드리는 전기차를 300만 대 찍어주세요. 그러면 300만 대 찍어주는 거예요. 그럼 이걸 받아다가 뚜껑이 없죠. 디자인만 해서 뚜껑 이런 걸 씌워주세요 라고 하고
내가 개발한 알고리즘을 집어넣으면 완전히 달린 성격의 새로운 차가 탄생을 하는 거예요. 애플 같은 거 보세요. 애플 자기네가 제품 만들어요. 대만의 폭스콘이라는 위탁 하청 기업에 생산하거든요. 그리고 그걸 갖다가 내가 만든 알고리즘만 넣어주는 거예요. 차가 전기차가 그렇게 바뀌어요. 애플카가 원래 전기차 파운드리 시작점이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이미 준비하는 데가 BYD도 이미 준비가 돼 있어요. 그래서 일부분 뭐 도요타에다가 일부분 준다는 것도 있고, 또 국내에서도 쌍용 EVX라고 전기차 나와 있죠. 그 LFP BYD 배터리만 쓰는 게 아니라 시스템도 같이 쓰거든요. 일종의 파운드리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앞으로는 피아노 500만 대 찍어줘, 그럼 500만 대 찍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알고리즘만 틀린 거, 그러면 천의 얼굴 레벨 3, 4를 업데이트를 계속 시키는 거죠. 그래서 미래의 모빌리티는요, 파운드리가 많이 등장을 합니다. 전기차 파운드리, 모빌리티 파운드리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런 영역도 있고, 또 차별화시켜서 특화시키면 가격이 높으면서 전기차의 위상을 높이면서 가격을 높게 받을 수 있는 프리미엄 전기차. 현대기아차가 추구하는 게 그런 거예요. 현대기아차가 프리미엄 퍼스트 모버로서의 전기차, 수소차, 쌍두마차로 치고 나가겠다는 건데 지금 전략적으로 되게 잘하고 있죠. 여기다가 이제 UAM이 등장하면 그 영역을 많이 뺏어갈 것이고, 로보빌리티, 로봇까지 등장을 하게 되면은 이제 험로나 특수한 지형에 이동할 수 있는 수단도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자동차 제작사가 앞으로는 차만 만드는 게 아니라 소프트웨어 기반의 UAM과 로보빌리티까지 포함한 종합 플랫폼 회사, 우리가 마스라래, 모빌리티 에서 서비스를 하는데 아마 그런 것까지 활성화하면서 차별화시켜서 존재를 한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국의 자동차 기업은 세계 시장에서 어떻게 경쟁하고 있나요? 대한민국은 전 세계에서 이 중진국, 후진국에서 선진국으로 진입한 유일한 국가입니다. 자동차 산업이 국가 경제 기반이 워낙 크고요. 고용 창출, 수출에 차지하는 거, 또 애프터마켓이라고 차를 가지고 사업 모델, 비즈니스 모델로 따지면 한 너다섯 명 중에 한 명이 해당될 정도예요, 국내에서. 그래서 중진국, 후진국에서 자동차 산업을 활성화하려는 이유, 왜? 자동차 산업이 모든 과학기술의 총알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글로벌 시장에서 더 치열하게 싸우는 모델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지금 현대기아차를 중심으로 해서 사업 되게 잘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현대기아차의 영업이익률이 27조 원입니다. 세계 최고 수준이에요. 올해 벌써 전반기만 15조 원이 넘어가고 있어요. 현대기아가 올해 30조 원이 될 것 같아요. 영업이익률은 세계 최고 1위라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만큼 이걸 잘하는 이유가 기존의 내연기관차도 잘 만들고, 특히 이 자동차의 잣대라고 볼 수 있는 미국과 유럽에서 두 자리 숫자의 점유율을 갖고 있습니다. 미국은 10%, 유럽은 11%, 10대 중에 한 대 이상이죠. 여기다가 중대형의 SUV, 고급 모델, 제니스 같은 프리미엄 모델, 또 전기차도 선두주자로서의 의미를 많이 부여를 하고 있어서 아마 이런 모델들이 글로벌 시장에서 이미 인정을 받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래서 미국과 유럽의 양대축을 중심으로 해서 중동, 또 동남아시아, 인도 등 이런 데서, 러시아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철수할 수밖에 없었는데, 중국도 뭐 사회주의 국가다 보니까 문제점이 상당히 있어요. 그래서 이런 고민이 있는데 지금 글로벌 전략을 되게 잘하고 있습니다. 현재 만난 차종 투입이라든지 가성비를 높이는 작업, 또 프리미엄 차의 이미지, 그래서 어느 정도 자리매김에 성공을 했습니다. 그러나 악재들도 굉장히 많아요. 최근에 뭐 각 지역의 중동 전쟁, 우크라이나 전쟁 진행 중이고, 또 트럼프 리스크 같은 자국 우선주의를 강조하는 국가들이 많아지고 있다는 거, 수출을 기반으로 하는 대한민국의 입장에서는 어려운 문제가 가중되고 있다. 이걸 극복을 해야 된다는 측면, 또 국내는 170만 대 정도의 굉장히 크지 않은 시장이기 때문에 테스트 베드뿐이 되질 않는다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앞으로 이거를 해결해야 되는, 이거는 기업한테만 맡겨서 되는 건 아니고요. 정부의 정책, 지원에 대한 것들, 그래서 산학연구원의 노력이 필요하다. 그리고 자국 우선주의로 해서 해외로 공장이 나가면 국내가 공장이 없어지는 거예요. 산업 공동화가 되는 겁니다. 이 상황에서 지금 노사에 대한 부분들 좀 걱정이 돼요. 국내에서 노조 자체가 강성 노조의 이미지는 세계에서 악명을 떨칠 정도거든요. 이렇게 기업하고 같이 상생 개념으로 가야 되는데, 무작정 기업 망하기 전에 내가 더 많이 빼먹어야 된다는 논리로 가면은 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굉장히 고민이 많은 현안이라고 보고 있고, 이 부분이 해결이 안 되면 국내의 미래의 자동차 산업을 비롯한 산업 굉장히 어렵다고 볼 수가 있어서 해결 과제는 많은 상황이 지금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세계 시장에서 한국 자동차 기업의 가장 큰 경쟁력은 무엇일까요? 역시 외국에서 들어가는 게 똘똘 뭉치는 어떤 기술력에 대한 거 있죠. 이런 부분들은 사실 각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어요.
대한민국이 글로벌 시장에서 주도권을 쥐고 있는 게 자동차 산업, 반도체 산업, 가전제품에 대한 거. 요새 뜨고 있는 게 방산 산업 아닙니까? 이런 것들은 기술 집약적인 부분들, 특히 원천적으로 정부가 기술에 대한 R&D에 대한 중요성, 또 교육에 대한 중요성이 지금 꽃을 피고 있다 이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글로벌 시장에서도 대한민국 차량에 대해서 지금 50년 동안 노력을 해서 내연기관차, 하이브리드차, 전기차 등 미래 지향적인 모빌리티에 대한 선순환 효과를 긍정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부분들은 굉장히 의미가 있다 이렇게 보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차에 대한 완성도가 굉장히 뛰어나다는 거죠. 또 기술 습득이나 신기술에 대한 것들, 개발 능력 이런 것들이 균형이 잘 잡혀 있습니다. 또 중요한 것이 현재에 맞는 차종 투입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인도 같은 경우에는 남성들 터번을 쓰잖아요. 터번을 쓰면 5cm, 10cm가 높아져요. 그러면 차가 높아야 되거든요. 세단을 타면은 머리 터번이 벗겨지거든요. 짜증이 나는 거죠. 그러면 이 차가 높은 RV나 SUV 중에서 있죠. 지금 CUV죠. 크로스오버. 이런 것들을 인도의 입맛에 맞는 차종 투입 같은 거 이런 것들 되게 잘하거든요. 거기다가 대부분 대중 모델이니까 가격이 높은 거 안 판매됩니다. 그러면 거기 현재에 맞는 차종을 가격 경쟁력까지 있으면서 옵션도 괜찮은 이런 모델, 이런 것들을 현재에 맞는 차종 투입부터 마케팅 전략, 또 가성비 이런 삼박자를 아예 잘 맞춘다고 볼 수가 있어서 이런 것들이 효과가 나타나고 있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프리미엄 모델도 투입을 하면서 이 영업이익률을 극대화시키는 전략, 이런 것들은 먹히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래서 옛날에 한 번 쓰고 버린 차 이미지가 아닙니다. 이미 유럽이나 미국에서는 뭐 대한민국 현대차에 대한 노하우는 인정을 할 정도고요. 그리고 중고차는 제3세계에서 최고의 차로 인정을 받고 있고, 그런 측면에서는 앞으로 그런 역량을 좀 더 집대성하고 미래지향적으로, 그 다음에 해외의 각종 리스크를 최소화시키는 전략,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만들어내느냐에 따라서 지금의 위상을 좀 더 업그레이드 시킬 수 있다고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전기차 시대에 발맞춰 현기차도 부단히 노력하고 있는데요. 어느 정도 성과를 보이고 있고 세계 시장에서 어떤 위치를 차지하고 있나요? 현대기아차는 실제로 작년부터 영업이익률이 극대화돼서 해외에서 놀랄 정도입니다. 이미 영업이익률이 두 자리 숫자예요. 제조업에서 두 자리 숫자라는 얘기는 꿈의 수치입니다. 원래 BMW 벤츠가 10% 수준이었거든요. 근데 현대기아가 10%가 넘고 기아가 12%까지 올라갔어요. 엄청납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사업을 되게 잘하고 있다는 거고, 또 중요한 전략이 우리나라는 그룹의 총수가 굉장히 잘해야 되는데 정의선 회장이 융합형 인재예요. 되게 잘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앞으로 미래의 현대차 그룹은 예전에 타운홀 미팅에서 그런 얘기했죠. 차만 만드는 게 아니라 차를 50%만 만들고 30%는 UAM, 20%는 로보빌리티를 하겠다. 그래서 보스턴 다이내믹스 인수하고 또 각종 UAM이라든지 또는 자율주행 기술, 알고리즘, SDV도 선언했죠. 소프트웨어 디파인드 비클. 즉 소프트웨어가 기반이 안 되면은 미래는 없다. 이런 융합적인 부분들을 굉장히 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내연기관차 중심은 패스트 팔로워였어요. 즉 선진국을 따라가는 입장이었는데 지금 전기차, 수소차는 퍼스트 무버로 진입을 하고 있고, 아이오닉 5를 중심으로 해서 세계 최고의 차입니다. 견줄 수 있는 모델이 아예 없어요. 예, 아이오닉 5N 같은 경우는 고속 모델은요 신기술이 집약돼 있기 때문에 이런 모델들, 특히 전기차 전용 공장이 올해 10월 미국 조지아주 전용 공장이 생겨요. 이게 이제 10월부터 생산하기 시작하면 이 미국에서 보조금도 1,000만 원씩 받게 되면은 점유율이 훨씬 더 올라갈 겁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는 지금 현재 잘하고 있다. 미래 모빌리티 선점에 대한 부분들, 특히 전체적인 내부 전략 이런 것들은 굉장히 잘하고 있다. 또 뭐 5, 6년 동안 노사 분기도 없었지만은 도로는 메꾸는 한계가 있거든요. 그래서 좀 더 이 안정한 정부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정부가 중재도 되게 잘해야 되고요. 또 경직된 노동에 대한 어떤 노동 산업에 대한 것들도 좀 풀어서 합리적인 부분으로 가야 돼요. 도요타가 잘하는 것 중에 하나가 노사 분기가 없습니다. 도요타가 1950년에 노사 분기가 크게 생기면서 노사 양측이 무너질 정도였어요. 지금까지 70여 년 동안 노사 분기가 단 한 건도 없습니다. 예, 대단하죠. 근데 대한민국은 뭐 심심프로, 그리고 협상이 임단협이 1년마다 있잖아요. 1년마다 하니까 반년 동안은 협상하다 볼다 봐. 미국은 주마다 틀리지만 기본이 3년에서 5년이에요. 한 번에 하거든요. 안정되게 가는 거죠. 근데 1년마다 하다 보니까 이게 엉망이 돼버리는 거예요. 이런 경직도가 떨어지는 거죠. 그리고 노조는 환경이라든지 복지에 이런 데 관심을 가져야지 경영을 참여를 하면 안 되거든요. 경영을 하는 거는 전문 경영인들한테 맡겨야 돼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어떤 노조 이 산업에 대해서는 좀 더 고민을 많이 해야 되지 않느냐. 역할에 대한 것들. 사측도 마찬가지입니다. 좀 합리적인 부분이 필요하고 노조도 마찬가지고 정부가 어떤 안정화된 부분들 이런 것들도 필요하다고 보고 있어서 그런 부분들이 제일 우려가 된다 이렇게 좀 보고 있거든요. 내부적인 어떻게 보면은 썩어가는 부분들이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앞으로 미래의 불확실성이 지금 커진다는 측면에서 우려감이 크고 또 자국 우선주의가 커지고 있고 보호무역 정책이 커지고 있고 이런 부분들은 향후 대한민국의 미래 모빌리티 산업의 어떤 지금 어두운 부분이다. 이걸 극복을 해야 되는 것이 또 숙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정부가 지금 싸울 때가 아니에요. 국회 의미가 없잖아요. 왜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정책 요구를 워낙 많이 하지만은요. 저런 상태가 되면 안 돼요. 정부가 지금 국민이 실망하고 있잖아요. 지금은 저렇게 싸울 때가 아니거든요. 17반 지금 우리나라가 규제 일본의 포지티브 정책 국가잖아요. 사업을 못하는 나라예요. 법인세 높고 또 산업용 전기가 가정용 전기보다 가격이 더 높고 어렵잖아요. 상속세 개편한다 이런 악조건들이 다 모여있는 국가입니다. 대한민국에서 철수하는 기업들이 많아요. 왜? 도저히 못해 먹겠다는 거야. 또 리쇼어링이라 그래서 해외로 나가는 국내 기업이 돌아오는 거 보셨어요? 절대로 안 돌아옵니다. 왜 들어와 여기를? 근데 일본은 많이 들어와요. 엔저도 많고 또 혜택도 크다 보니까 그래서 굉장히 좋은데 우리나라는 리쇼어링 거의 없습니다. 어려운 거예요. 도리어 빠져나가죠. 얼마 전에도 작년에 통계 나온 거 보면은 보통 중국이 부자들이 제일 많이 빠져나간다는 거 아마 아실 거예요. 왜요? 사회주의 국가니까 사회주의 독재 체제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요. 돈 있는 사람 제일 많이 빠져나가는 게 국민 명수 대비해서 제일 많은 게 대한민국 1위인 거 아시죠? 빠져나가는 거예요. 사업하기 힘든 구조로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지금 각성을 해야 돼요. 그렇지 않아도 국민이 결혼도 안 하고 애도 안 나는 미래가 없다라는 부분들은 희망이 없어지는 것은 암울하거든요. 예, 상당히 지금 악재가 누적된다는 측면. 지금까지는 세계 10위권 강국으로 들어왔는데 앞으로가 문제인 거죠. 인구는 줄어들고 산업의 역량은 줄어들고 R&D도 줄어들고 또 이 나쁜 요소가 더 강화되고 있는 거 이런 것들은 우리가 극복해야 될 과제라는 거죠. 지금까지는 자동차 산업 기반으로 해서 반도체, 배터리, 또 가전제품, 휴대폰, 또 방산 등등 굉장히 강점을 갖고 있었는데 이런 강점이 얼마큼 유지될까? 또 중국의 쫓아오는 속도는 높고 이 부분들을 극복을 해줘야 되죠. 또 전통적인 미국과 유럽도 있고요. 예, 그래서 앞으로의 과제가 더 많고 미래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는 것은 앞으로 우리가 좀 더 노력을 해서 긍정의 면을 얼마큼 크게 만들어주느냐가 앞으로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전기차의 가장 큰 핵심 중 하나는 배터리입니다. 한국의 배터리 기술력은 어느 정도 수준인가요? 대한민국의 배터리는 전기차가 오기 전부터 미래 산업의 배터리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라고 해서 올인해서 투자를 해서 지금의 과정이 이루어졌다고 보시면 돼요. 이 엔시엠 배터리 기반으로 해서는 세계 최고의 배터리 기술이고 이 부분들은 흉내내서는 마음들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보통 글로벌 자동차 제작사가 내재화라고 해서 배터리 회사를 계열회사나 자회사 형태로 만들려고 노력을 하는데 하나도 성공한 모델이 없습니다. 유럽에서 노스볼트, 브리티스볼트 이런 합작 형태의 회사가 다 엎어져 버렸어요. 미국도 없습니다. 한중일 싸움이에요. 일본은 미쓰비시 하나만 있어요. 결국은 한중 싸움이거든요. 중국의 CATL과 BYD, 대한민국의 LG엔솔, 삼성 SDI, SK온 세계 회사거든요. 되게 잘하고 있어요. 근데 지금 전기차 캐즘이 생기면서 전기차가 판매가 줄어들면 배터리도 줄어듭니다. 그래서 이 실과 바늘의 관계예요. 3, 4년 허리띠 졸라매고 손가락 빨면서 열심히 R&D 개발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최근에 들어와서 이 ESS 쪽으로 좀 일부 돌려서 좀 돌파구를 찾고 있는 것도 의미가 있고 또 테슬라 전기차 공급하는 4680 원통형 배터리도 LG 엔솔을 중심으로 해서 올해 10월부터 생산을 본격화하거든요. 이런 걸 돌파구로 좀 만들고는 있어요. 근데 이번에 이 국내에서 배터리 3사의 영업이익률이 최소한으로 줄어들어 버렸어요. 엉망이거든요. 근데 CATL은 4조 원이 넘어요. 굉장히 크죠. 근데 그건 왜 그러냐면 중국은 시장이 워낙 크죠. 중국이 전체 전기차의 반이에요. 50%를 중국이에요. 자기네가 다 해먹고 있죠. 그러니까 자기네 돌려서 영업이익률 유지하는 부분이 있죠. 대한민국은 수출을 통해서 할 수밖에 없거든요. 170만 대뿐이 안 되고 지금 전기차 보급 대수 누적 대수가 60여만 대뿐이 안 돼요. 올해 보급되는 게 10만 대뿐이 안 되거든요. 또 전기차 캐즘이 생겼잖아요. 그래서 3, 4년 동안에는 좀 더 차세대 배터리 개발을 통해서 허리띠 졸라매고 좀 더 차별화시킬 수 있는 기술 또 가격이 낮은 가성비 좋은 이 배터리 이런 거에 노력을 기울여서
좀 더 치고 나가야 돼요. 결국 4, 5년 이후부터는 전기차가 주도를 하면서 배터리 산업이 활성화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그러면서 또 폐배터리, 배터리 리사이클링 산업도 미래의 먹거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국내 배터리 3사 지금까지 잘했는데 지금이 가장 어려운 시기다라는 측면에서 좀 더 노력하고 정부가 R&D 비용도 좀 대주고 활성화시킬 수 있게끔 정부가 노력을 해줘야 돼요. 기업한테 맡기면 안 돼요. 그래서 정부의 역할 제도적으로 보완해주고 세제 혜택 주고 또 R&D 비용 지원해주고 뭐 이런 것들 그러면서 자국 우리 산업을 보호할 수 있는 정책을 보이지 않게 그래서 노골적으로 할 수는 없어요. 미국과 유럽까지 강대국이 아니거든요. FTA에 어긋나지 않으면서 국내 산업을 보호해주면서 보조금도 손이 안 오르는 정책 저 같은 사람이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활성화해서 좀 끌고 가야 되는 게 지금 가장 어려운 숙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중국의 배터리 기술력도 만만치 않은데 중국은 어느 정도 수준인가요? 우리가 약 앞서 있다. 예. 물론 이제 NCM, 니켈, 코발트, 망간, NCM 3원계 배터리는 서방에서 주로 쓰고 있는 거고 에너지 밀도가 높죠. 또 중국에서 주로 쓰는 것은 LFP라 그래서 리튬 인산철 배터리라 그래요. 지금 가격이 떨어지고 에너지 밀도 떨어지지만은 화재 내화성이 좀 크죠. 장단점이 있어요. 그래서 중국의 LFP 배터리는 사실 기술 정점에 와 있어요. 더 이상 개발이 안 됩니다. 개발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공간을 활용해서 셀투팩, 셀투비클 이런 기법을 써서 활성화시키고 있지만 NCM 배터리는 계속 업그레이드가 될 수가 있어요. 물론 꿈의 배터리인 전고체 배터리도 개발되겠지만 그건 아직 멀었고요. 또 그래서 NCM과 LFP의 싸움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서방으로 LFP가 진출을 하고 있지만은 쉽진 않아요. 왜? 리사이클링을 안 합니다. 예, 리튬 인산철 배터리는 가격이 싼 모델이기 때문에 차 한 대당 500km 나오면 중국은 땅에다 묻는다고 얘기 나오거든요. 땅에다 묻을 수 있습니까? 안 되잖아요. 친환경으로 해야 되는데 그런데 LFP는 100원을 투입하면 15원 정도 건져요. 근데 우리가 만드는 NCM 배터리는 니켈, 코발트, 망간, 리튬, 고부가치 금속이 다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100원을 집어넣으면 95원을 건져요. 거의 다 회귀가 돼. LFP는 재활용할 때 쓰레기가 되는데 이걸 보물이에요. 그래서 지금 그 관련법 정리 중에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도 오후에 환경부 관련해서 폐배터리 있죠. 관리 방안에 대한 이 제도 제 자문 들어가거든요. 그런 회의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잘 활용하고 리사이클링을 활용하면 비용의 차이도 어느 정도 내걸 수도 있고 그래서 대한민국이 아마 그런 부분들은 좀 앞서 있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또 전고체 배터리를 비롯해서 차세대 배터리의 차별화 기술 또 반걸음 앞선 전략 또 가격 경쟁력 이런 것들을 좀 모아서 차뿐만 아니라 ESS라든지 이 2차 전지를 쓸 수 있는 용도가 굉장히 많이 늘어나죠. UAM이나 로버빌리티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런 것들을 좀 더 전략적으로 정보의 지원 이런 것들도 함께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전기차 기업들이 NCM을 쓰다가 요즘 LFP로 바꾸는 이유가 가격 때문인가요? 중국산 LFP를 쓰는 이유가 요새 캐즘이 생기면서 전기차 판매를 촉진시키기 위해서 가격을 일단 싸게 만들어야 되는데 전기차 가격의 40%가 배터리거든요. 그러니까 NCM 배터리가 좀 비싸니까 LFP를 쓰는 건데 그거는 근시안적인 거죠. 왜? 지금 좀 싸다고 그거 쓰다 보면 나중에 리사이클링 못해요. 그거 어떻게 할 거예요? 500km 나온 거 한 대당. 그래서 그런 문제도 생기고 에너지 밀도가 떨어지지만은 지금 NCM 배터리가 굉장히 노력을 해서 가격도 떨어지는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전문적으로 얘기하면은 미들 니켈. 그래서 원래 고성능 배터리는요 하이니켈, 그 다음에 코발트 프리, 망간 리치 이런 개념으로 가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니켈, 코발트, 망간의 비율이 6, 2, 2, 8, 1, 1, 9.5.5 이런 전문 용어들을 많이 쓰고 있는데 그게 이제 니켈 비용을 낮아서 비용을 절감시킬 수 있는 가성비 좋은 배터리. 그래서 우리가 이제 미들 니켈 뭐 이런 배터리도 생산하고 있죠. 그래서 국내 배터리 공급하는 것도 LG 엔솔에서 인도네시아에서 만든 거 거기서 원료 공급하니까 싸죠. 그리고 거기 생산 비용 또 인건비도 싸니까 그런 미들 니켈 배터리를 국내에 가지고 역수입을 해서 국내 EV3 같은 거에 탑재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경쟁력인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좀 더 이런 부분들을 활성화하고 정부가 지원해서 차기 기술 같은 걸 선도를 한다면 충분히 이길 수 있다고 보고 있고 또 그렇다고 중국 CAT나 BYD가 NCM 배터리도 만들어요. 작년에 NCM, LFP 다 만드는 거야. 날개가 2개예요. 그래서 국내에서도 국내 배터리 3사가 LFP도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양날개를 가져야지만 싸울 수가 있죠. 물론 리사이클링은 나중 문제예요. 그래서 저도 배터리 3사 이런 데 자문해 주면서 그
LFP도 만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그래서 지금 내년부터는 자동차용 LFP가 생산이 되거든요. 그러면 양날개 같이 글로벌적인 치열하게 싸우는 건데 그건 어쩔 수 없는 부분들이죠. 그래서 역시 배터리 쪽도 고민은 많고 해결 과제는 많다라고 분명히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결국 미래 자동차의 꽃은 자율주행이 될 것 같습니다. 현재 자율주행 기술은 어느 정도 수준인가요? 자율주행하면 운전자를 대신해서 유인, 무인 구분 없이 목적지까지 빠르게 안전하게 이동시켜주는 미래의 기술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자율주행이라는 것이 레벨 0부터 레벨 5까지 6단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레벨 0는 100% 사람이 운전하는 거, 레벨 1은 뭐 차선 이탈 경보 장치,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 이런 것들 얘기를 하고, 레벨 2는 ADAS 시스템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뭐 어느 정도 대낮에 차선이 뚜렷한 데에서 핸들 놓고 어느 정도 갈 수 있는 거를 레벨 2라고 보시면 되는데, 한정된 도로에서 지금 현재 나오는 기술이 레벨 2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레벨 3도 완전히 안 돼 있어요. 어드밴스드 ADAS 시스템이라고 보통 언급할 수가 있는데, 지금 뭐 테슬라의 오토 파일럿, 풀 셀프 드라이빙 또 등등 오토 크루즈, 뭐 GM이라든지 구글 이런 데서 지금 샌프란시스코에서 한 500대 운행을 하다가 이제 반은 이제 문제가 생겨서 좀 철수를 했고, 중국이 이제 자율주행 기술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레벨 3 단계다. 진보된 것도 레벨 3라는 게 한정된 구간에서만 잠깐 운전해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진정한 자율주행은 레벨 4입니다. 레벨 4 이상이 되면, 레벨 4면은 목적지까지 안전하게 이동시켜 주는데 비상시에만 사람이 개입하는 것을 레벨 4라 그래요. 레벨 4는 2030년 정도 대입될 것으로 보고 있어요. 원래 애플카가 레벨 4를 목표로 해서 애플카를 만들 목적이어서 했지만 11년 동안 연구했는데 투자 대비해서 레벨 4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시간이 걸리다 보니까 일부 연기를 했다, 철수했다, 이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국내에서도 레벨 4를 구현하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 자율주행이라는 것이 과학기술의 총합이에요. 200m 이내에 라이다, 레이더, 초음파, 그 다음에 카메라 같은 걸 써서 정보를 입수를 해서 목적지의 방향과 속도 이런 것들을 결정을 하지, 200m 바깥에는 CITS라든지 5G를 통해서 정보를 제대로 받아서 이걸 운영을 해야 되는데 센서도 중요하고 알고리즘도 중요하고요. 또 소모되는 전기는 지금 엄청나요. 모든 과학기술의 총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들이 각 국가에서 열심히 노력은 하고 있지만 아직 레벨 3에 머물러 있다. 그래서 뭐 사고도 많이 생기죠. 근데 중국이 가장 무섭습니다. 미국도 앞서가고 있지만은 중국이 알고리즘에 있어서는요, 수단 방법 안 가리고 미래의 주도권, 전기차를 베이스로 해서 자율주행을 놓고, 특히 자율주행에다 뭘 넣냐면 생성형 AI를 넣어요. 인공지능을 씁니다. 그래서 생성형 인공지능이 이 미래 인류의 그 생존을 좌우해주는 가장 중요한 게 AI 인공지능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사실 우리가 막 인류를 멸망시키는 게 AI다 이렇게 얘기할 정도잖아요. 이 공포가 이제 늘어날 텐데 그런 영화들 많이 나오잖아요. 터미네이터부터 시작을 해서. 근데 이 인공지능에다가 모빌리티, 이동수단, 발을 주는 게 바로 자동차예요. 그래서 여기에는 자율주행을 포함한 인공지능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앞으로 미래의 불확실성도 커지고 있는 거고, 근데 이제 필연적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데 인공지능이, 그리고 자율주행이 진행이 된다라는 측면에서 국내에서는 선진국 대비해서 예전에 한 4년, 5년 뒤떨어졌었어요. 근데 최근에 노력을 해서 간극이 한 2년 정도 많이 좁아졌습니다. 그러나 미국이나 아니면은 뭐 중국 이런 데에 비해서는 좀 떨어지고 있다. 좀 더 노력을 해야 된다. 이 정도로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현재 자율주행 기술이 가장 앞서 있는 기업은 어디인가요? 테슬라도 그렇고 중국, 미국 뭐 이런 데가 되게 잘하죠. 그래서 뭐 GM이라든지 구글이라든지 또 중국은 뭐 그런 업체가 워낙 많고요. 바이두 같은데. 예, 그래서 우리가 일명 이제 그런 얘기를 해요. 미래 모빌리티 지배자는 기존의 자동차 제작사가 아니라 알고리즘 회사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일명 이제 미국의 가파와 중국의 베스라고 불러줘요. 그게 무슨 얘기냐? 이 미국의 가파는 GAFA를 가파라고 불러주거든요. GAFA, G는 구글, A는 아마존닷컴, F는 페이스북, 끝에 A는 애플 얘기를 해요. 이게 뭐예요? 미국을 대표하는 알고리즘 회사입니다. 모빌리티를 연구하고 있거든요. 모빌리티 알고리즘. 그리고 중국의 베스, BATH죠. B, 바이두, A, 알리바바, T, 텐젠트, H, 파웨이입니다.
이 4개 회사가 중국을 대표하는 글로벌 알고리즘 회사예요. 그래서 미중 간의 경제 갈등을 얘기를 하는데 미국의 가파와 중국의 베스 싸움이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 속에 바로 모빌리티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율주행도 여기에 내재돼 있어요. 그래서 대한민국이 진짜 열심히 해야 돼요. 열심히 해서 그래서 이 현대차 그룹이 SDV를 선언해서 소프트웨어 디파인드 비클, 소프트웨어를 내가 이걸 기반으로 해서 미래 먹거리를 기반으로 안 하면 우리는 죽는다라는 게 SDV고, 그래서 이거보다 진보된 게 SDX, 소프트웨어 디파인드 X는 everything, 차고 모든 거를 주고받는다 알고리즘으로. 그런 시대로 바뀐다고 보시면 됩니다. 현재 실생활에서 자율주행을 경험할 수 있는 방법들은 무엇이 있을까요? FSD도 있고요. 중국은 굉장히 많고, 중국은 바이두 기반으로 해서 대도시에서요 택시 그렇게 잡아서 타요. 굉장히 많아요. 중국은 왜 그러냐면은 법적인 게 네거티브 정책이다 보니까 법적으로 사고 나면은 보상만 받게 해주지 그런 거 따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새로 기술 개발되면 기대에다 그냥 뿌려요. 대한민국은 불가능하죠. 죽으면 네가 책임질래라는 게 있죠.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은, 미국은 샌프란시스코 중심으로 해서 진행을 하고 있고, 또 얼마 전에 테슬라 앨런 머스크가 중국에 가서 중국 총리하고 이 앞으로 시장을 쓸 수 있게끔 레벨 3 오토파일럿 풀셀프 드라이브를 쓸 수 있게끔 중국의 허가를 받았어요. 중국이 커지는 거죠. 대한민국에서는 허가받아서 운행을 하고는 있지만은 아직도 애기 기어가는 형태다 이렇게 보고 있고, 뭐 일부 지자체에서 판교라든지 몇 군데서 진행을 하고 있죠. 하고 있고, 서울 같은 경우에도 밤 12시에서 새벽 4시까지 세계 최초의 자율주행 버스 운행하는 거 아실 거예요. 뭐 이런 것들 테스트를 하고 있죠. 하고 있는데 걱정도 많은 거죠. 기술을 직접 시연할 수 있는 공간도 적고, 또 정부가 아직도 규제 일변대에서 그 풀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고 있지만은 아직 미국이나 중국 이런 데 비해서는 멀었다라고 분명히 말씀드릴 수가 있죠. 중국에서 현재 사용되고 있는 자율주행의 모습은 어떤가요? 바이두 이 중국 대도시 몇 군데가 있는데 대도시에서는 몇 군데 다 운영을 해요. 그래서 본인이 직접 내가 가가지고 이 앱 깔아서 중국 그 자율주행 택시 있죠. 무인 택시 있죠. 우리가 아는 로봇 택시입니다. 로봇 택시 불러서 타고 갈 수가 있어요. 타고 가는데 불안해하기도 하죠. 좌회전 우회전 같은 거 할 때도 그렇고요. 그래서 물론 이제 이런 택시들이 그런 것들이 있어요. 야밤에 운행이 지금 쉽지 않고 밤에는, 그리고 또 이제 폭우나 폭설, 먼지가 많은 오프로드 이런 데서는 오동작을 많이 하기 때문에 그때는 운행 중지를 한다든지 하거든요. 그래서 중국은 대도시마다 지금 아까 말씀드린 베스, 이 바이드를 시작으로 해서 여러 개 업체의 테스트 베드를 굉장히 막 깔고 있어요. 대도시마다. 그래서 중국 가보게 되면은 로봇 택시 보는 거 어렵지가 않습니다. 예. 그래서 얼마 전에 그 유튜브에 이런 거 나오는 거 보면은 그 사람같이 휴머노이드 로봇 판매를 해서 그거 자기가 데리고 다닐 수도 있어요. 그걸 판매를 하고 있고 집에서 예, 그걸 운영을 하고 있잖아요. 일반 가사 로봇이 아니라 휴머노이드 로봇이에요. 예, 그런 것까지 나올 정도로 시장에 대한 확대에 대한 것들은 테스트 베드가 워낙 떠오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자율주행에 관련된 것은 중국을 가봐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올해 상반기에 했던 북경 모터쇼, 베이징 모터쇼에서 저는 이번에 못 갔는데 시간이 안 돼서 기자분들이 이제 거기에 가게 되면 저한테 물어봐요. 뭐를 봐야 되느냐, 어떤 걸 취재해야 되느냐. 그래서 여러 가지 얘기를 해주는데 제가 여러 가지에서 중국 가면 공포일 것이다. 갔다서 딱 얘기하니까 공포라는 얘기를 피부로 느꼈대요. 왜? 중국의 전기세 수준도 품질 보니까 운전도 시승을 해보니까 장난도 아닌데다가 여기에 소프트웨어 알고리즘, 특히 자율주행 기술 보고 놀랬다는 거죠. 이거 우리를 어떻게 해야 되지? 라는 공포감을 느꼈다 그러죠. 공통된 의견들입니다. 그래서 그 정도로 중국이 세계 모빌리티 시장에서 퍼스트 모버로 치고 나가겠다는 얘기는 전기차, 배터리, 알고리즘, 거기다 가성비, 가격도 싼, 품질이 좋은 모델, 그거 어떻게 당해요? 대한민국 전기차 중에서 상용차 이미 스며들었고, 전기버스 2대 중에 한 대가 중국산 전기버스죠. 품질이 굉장히 좋은 상태에서 이익이 싸요. 그걸 쓸 수밖에 없죠. 굉장히 고민이 많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측면에서는 중국의 공포가, 그래서 지금 현재 세계 1위가 도요타, 폭스바겐, 현대차그룹 넘버 1, 2, 3 이렇게 돼 있죠. 미래 전기차 시대가 되면 1위가 BYD, 2위 테슬라하고 현대차그룹이 치열하게 싸울 거예요. 예, 중국 업체가 1위가 된다라는 거는 현실적인 얘기다라고. 그러니까 미래의 공포가 커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요새 미국과 유럽이 막히니까 중국 차 어디로 다 들어와요? 대한민국으로 다 들어오잖아요. 이제
게이트웨이, 관문으로 쓰는 거예요. 대한민국이 시장은 좁지만은 선진 시장이고 소비자의 눈높이도 까다롭고 미국, 중국 막히니까 가까운 우리나라 들어와서 우리나라 공략을 시작하는데 그러다 관세를 때릴 수도 없어요. 왜? 미국하고 중국하고의 관계가 너무 끈끈해가지고 중국의 의존도가 높은 품목 90% 이상 되는 게 800가지라 그러죠. 얼마 전에 이 재작년에 문제 생겼던 요소수 문제 800가지 중에 한 가지예요. 그러니까 기침하면 우리는 뭐 독감 걸려 쓰러져 입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관세를 지금의 10% 수준에서 어떻게 올릴 수도 없어요, 서로가. 그래서 그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더더욱 위기다. 그 중국산의 전기차, 자율주행 알고리즘에 대한 이런 부분들은 공포감을 넘어서고 있다. 국내 라이다 센서가 또 국산화 이제 최근에 되기 시작을 하는데 중국은 벌써 자국거 다 쓰고 있고요. 알고리즘, 하드웨어 너무 무섭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현재 한국의 자율주행 기술력은 어느 정도 수준이고 어떻게 발전해 나가고 있나요? 지금 뭐 현대기아차를 중심으로서는 되게 잘하고 있지만 스타트업들에 대한 활성화가 아직 덜 되고 있어요. 왜냐 R&D 비용도 없고 요새 경기가 어렵다 보니까 돈이 아예 안 돌거든요. 그래서 스타트업 꿈도 날개도 피지 못하고 망하는 게 많아요. 기술도 괜찮은 게 많거든요. 좀 더 정부가 이런 스타트업들 신기술에 대해서 R&D 지원부터 제도적인 출구 전략이 좀 필요합니다. 세제 혜택부터 이런 것들이 너무 막혀 있어요. 아직도 규제 일변도다 보니까 법적인 거 해결하다 볼 답은 그래서 우리나라의 좋은 기술이 해외로 나가는 사례도 굉장히 많습니다. 나중에 갔다 외국과 사다 쓰다 보니까 원래 원천 기술이 우리나라 거였어요. 이게 다 판 기술이죠. 부메랑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열심히 좀 해야 된다는 거로 측면에서 국내에서도 괜찮은 기술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전기차나 배터리, 뭐 자율주행 알고리즘 이런 것들은 노하우가 있는 기업들을 좀 지원을 제대로 해서 구색 갖추기가 좀 필요하다 이렇게 보고 있고 또 전기차 같은 데도 전기차용 변속기 같은 회사 변속기가 미래의 게임 체인저 기술 중에 하나거든요. 이제 시작이니까 이런 걸 국내에서 굉장히 기술이 좋은 기업, 스타트업들이 많아요. 근데 돈이 없어요. 그걸 돈을 제대로 지원해주고 R&D부터 좀 더 살려서 이런 이 대기업, 중견기업과 융합을 시키는 이런 것들의 노력이 좀 필요한 부분이어서 그리고 이제 미래차 전문 인력도 많이 필요합니다. 미래차, 배터리 인력, 반도체 인력, 알고리즘, 소프트웨어 인력은 특히 적거든요. 이런 것들을 좀 활성화시켜야 되는데 예전에 작년에 대통령 뭐 R&D 그 효율화 때문에 엎어진 거 아시죠? 제가 하던 굉장히 중요한 국내 대표 프로그램도 엎어져 버렸거든요. 없어졌어요. 너무 안타깝죠. 이게 이런 것들 잘해야 돼요. 대통령 효율화 시킨다는 얘기를 하지만 측근들이 너무 오버하는 경향도 있거든요. 그래서 역대 정권 저도 정책 같은 거 많이 진행을 하고 많이 하지만은 말 한마디 잘못해가지고 엎어져서 난리가 나는 거거든요. 지금 전 세계는 R&D를 늘려서 차별화시켜요. 대한민국은 사람 몸뚱아리 가지고 지금의 10대 경제 대국이 됐습니다. R&D를 늘려야 되거든요. 전문 인력을 늘려야 되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좀 각성을 해야 되고 노사의 안정화 이거 말할 필요 없고 사업하기 좋은 구조 그거에는 뭐 수많은 답이 있을 거예요. 법인세, 전기차 뭐 등등 해가지고 이런 것들을 좀 우리가 현실적으로 맞춰야 되지 포퓰리즘으로 가면 안 돼요. 포퓰리즘. 나라 망합니다. 난민식으로 가면 안 돼요. 그런 측면에서는 좀 더 해야 될 과제가 많다. 정부 지도자들이 좀 더 정신 차려야 된다라고 분명히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신사임당 시청자분들을 위한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여러 가지 오늘 말씀 분야별로 말씀드렸는데 모빌리티는 우리 대한민국의 먹거리입니다. 또 이 속에는 반도체 등등 다양한 것들이 다 뒤섞여 들어가 있어요. 나중에 기회가 되면 뭐 다른 것도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 거예요. 제가 이제 PM 전동 킥보드라든지 아니면 이륜차, 중고차, 또 튜닝이라든지 전기차 뭐 이런 것들을 협회를 다 회장을 맡고 있어서 정책 연구 진행하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아마 그런 기회가 되면 나중에 또 한번 뵙도록 하고요. 오늘 하여튼 다양하게 말씀드렸는데 우리가 노력을 해야 돼요. 그리고 정부나 이런 산학연구원의 노력이 필요하다라고 분명히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애국하는 것, 국산 부품 많이 애용해 주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개선해야 될 것들은 또 가차없이 얘기를 해서 좀 국민들이 그런 어떤 목소리를 많이 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국민 수준에 비해서 정치일부터 국가 지도자들이 못 따라가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위기가 가중되거든요. 글로벌 시장이 굉장히 위기가 커지고 있고 정책 리스크도 커지고 있는데 국내에서 똘똘 뭉쳐도 쉽지 않은 시장인데 국내에서 좀 흐트러지는 부분들은 좀 더 우리가 정신 차려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측면에서 국민의 따끔한 목소리가 좀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라는 측면에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